안녕하십니까. 2024 수시 진학 담당 교원 대입 역량 강화 연수를 담당한 대진고등학교 교사 안성환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전체 주제는 예전엔 맞고 지금은 틀리다라고 하는 것을 주제로 말씀드릴 텐데요. 해당되는 내용에 대한 모든 근거는 23학년도 수시 분석을 중심으로 말씀을 드릴 예정입니다. 저는 지금 한국대학교육협의회에서 그 대입상담센터 파견교사로 재직 중이고요. 그러면서 많은 DB들을 보고 그리고 선생님들과 직접 이렇게 피부로 스킨십을 하면서 느꼈던 것이 뭐였냐면, 아까 제가 주제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예전과 지금이라고 하는 그 두 가지의 분류를 해봤을 때 과연 얼마만큼 예전에 맞았던 내용들이 지금의 영향을 주고 있나, 지금도 동일한 사안이 생기는 것인가 라고 하는 부분들이 상당히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학생들이 인식하고 있거나 아니면 지원 경향이라든가 입시 결과 등을 토대로 봤었을 때 몇 가지 키워드들을 예전과 지금으로 분류한 상태에서 제가 좀 설명을 우선 드리고자 합니다. 일단 학생들이 대학에 대한 선호도가 상당히 많이 바뀐 형태가 나타나죠. 예를 들어서 가까운 대학, 그러면 강원도를 중심으로 가까운 대학이라고 한다면 당연히 강원대학교, 지역거점 국립대학교를 말을 할 수 있겠고요. 그러면 이 지역거점 국립대학교 안에 머무르는 학생들도 있겠지만 조금 더 멀리 있는 수도권에 있는 대학을 가기 위한 그런 고민들도 많이 할 겁니다. 그랬을 때 우리는 주요 12개 대학 이라고 하는 그 그룹을 묶을 수가 있는데요. 주요 12개 대학에서의 끝점은 경희대, 외대, 시립대, 그리고 중앙대, 이화여대 정도 수준이라고 보시면 될 겁니다. 그렇다면 과연 15개 대학에 해당되는 건대, 홍대, 동대, 숙대는 왜 빠졌나요? 라고 하는 질문이 가능할 텐데요. 제가 그 부분은 어째서 15개 대학들이 빠졌는지 조금 더 DB들을 설명을 하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릴 거고요. 일단 학생들은 대체적으로 지원 성향 자체가 12개 대학을 메이저로 하는 그룹과 그리고 15개 대학을 낀 그룹, 그리고 반대로 지역거점 국립대학 가까운 대학에서 출발해서 15개 대학이나 12개 대학까지 원서를 같이 쓰는 그런 패턴으로 크게 나눌 수가 있다라고 설명을 좀 드릴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는 선생님들이 요즘에 많이 고민하시고 그리고 현장에서도 많은 그런 뭐랄까요, 혼선들이 생길 수가 있을 텐데, 정시 40%라고 하는 주요 16개 대학의 어떤 그 정원 선발로 인해서 학생들이 과거에 조금 더 종합전형 쪽에 많이 매진해 있던 것에 비해서 교과전형이 있긴 하지만 수능 최저가 너무 강하다 보니까 이 부분에서 종합전형을 노리기에는 또 교과 성적이 뭔가 좀 학생들로 하여금 발목을 잡는 느낌이 들 수 있겠죠. 더더군다나 강원도 같은 경우에는 대체적으로 학생 수 자체가 적기 때문에 교과 등급 자체에서 애를 먹었던 학생들이 대거 뭐 2등급 중후반만 되더라도 정시파를 선언하고 뛰쳐나가는 케이스를 많이 보실 겁니다. 그랬을 때 오늘 제가 설명을 드릴 수 있는 부분은 과연 이렇게 정시파라고 하는 학생들의 가장 큰 논거가 되는 교과가 망쳤으니까 전 정시파예요 라고 하는 부분들이 논리적으로 얼마만큼 맞는지를 한 번쯤 선생님들이 고민을 해보셔야 될 것 같고요. 반대로 수시파 같은 경우엔 전 교과가 좋으니까 무조건 활동 위주로 해가지고 전공적합성을 통해서 종합전형을 도전할 거예요 라고 하는 학생들이, 그리고 교과가 좋으니까 무조건 상위권 대학만을 쓰려고 하는 학생들이 또 선생님들의 애를 먹일 겁니다. 과연 그랬을 때 수능이라고 하는 평가 요소를 제외한 상태에서 이 학생들이 수시가 제대로 온전하게 설 수 있을지에 대한 그 근거들을 한 번 더 찾아보는 시간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금년도 24 수시가 간소화된 전체 전형의 그 전체 완성도가 있는 해라고 생각하시면 될 텐데요. 이 간소화됐다라는 거는 주요하게 어떤 내용이냐면 창의적 체험 활동이나 자기소개서가 빠졌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랬을 때 과거에 예전에 있었던 큰 헤게모니의 키워드는 전공적 합성이라고 한마디로 압축을 할 수 있을 텐데요. 지금은 제가 반대급부로 현재 상태에서는 계열적 합성이라는 말을 오늘 계속 강조할 겁니다. 그렇다면 어찌해서 계열적 합성이라는 말인지, 이 계열적 합성이라는 말이 전공적 합성이라는 말과 어떻게 다른지에 대한 부분들을 실전 원서를 쓰는 그 실예를 들어서 제가 설명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로 계열적 합성을 했었을 때 절대 떼어놓을 수가 없는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그게 바로 연계교과입니다.
학생들은 주로 연계교과라고 한다면 내가 어떤 계열에 맞는 고등학교의 이수 과목을 생각하면 좋겠지만 사실 지역거점 국립대학교를 같이 지원하는 학생들 입장에선 진로 선택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상당히 다른 형식으로 메리트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연계교과에서 진로교과라고 하는 것은 자기 자신의 개성을 뽐낼 수 있는 그런 어떤 과목인데 반해서 교과 등급 유지용의 진로 선택이라고 한다면 자신의 연계교과하고 관련 없는 교과마저도 일반 선택으로 부담이 되다 보니 진로 선택으로 조금 더 쉽게 A, B, C만을 받아서 자신의 등급을 유지하려고 하는 그런 성향들이 나타난다는 거죠. 그랬을 때 어떤 형태의 그런 부작용들이 있을 수 있는지, 과연 이것이 지역거점 국립대학교에서는 유리할지 몰라도 상위 12개, 15개 대학까지 온전하게 영향을 주는지에 대한 고민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크게 예전과 지금이라고 하는 키워드에 대한 분석을 할 때 이 네 가지에 대한 요소들을 주로 설명을 드릴 거고요. 그런 맥락에서 결론적인 부분은 뭐냐면 교사들도 이제는 교과나 활동 위주에 대한 그런 전공적 합성과 교과 성적 등급을 위주로 한 상담보다는 조금 더 다양한 형태의 상담을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안목을 가지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학생들 입장에서는 교사끼리의 이야기지만 학생들이 지금까지 창의적 체험 활동은 학생의 역량이라기보다 교사의 아이디어나 교사의 노력이 더 컸던 부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항상 이거를 껍데기에 비유를 하는데요. 학생들이 50% 정도의 역량이지만 어떤 선생님과 어떤 프로그램을 하느냐에 따라서 70이나 80으로 뭔가 뻥튀기 되는 느낌들이 있다라고 생각했었을 때 이 학생들은 진짜 공부를 안 한다라는 그런 결론에 다다를 수가 있겠죠. 그래서 학생들로 하여금 자기 공부를 반드시 필요로 한다. 그리고 자신의 장점을 이해해야 되는데 그것이 교과 성적만으로 나타나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인식시킬 수 있게끔 몇 가지 강의 내용들을 구성해 봤습니다. 그랬을 때 제 강의 주요 내용들은요. 첫 번째로 일단 진학 전문 요원들이시니까 원서를 쓰는 패턴에 대한 고민을 좀 해볼 거고요. 두 번째로는 수능이 가지고 있는 영향력이 어떤 것인가를 좀 설명을 드리고 세 번째로는 그렇다면 종합전형에서 평가 요소는 어떤 식의 영향력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 그럼 이 지원을 위해선 우리가 어떤 인식의 변화를 통해서 지원 전략을 세워야 할까라고 하는 부분으로 구성을 해봤습니다. 이 자료는 금년도 학예연수 때 제가 발표했던 그 분석 자료이기도 한데요. 전체적으로 선생님들이 강원도에서도 협력고를 통해서 많은 DB들을 제공을 해주시고 그 부분들을 제가 쭉 압축을 해보고 분석을 해봤는데 일단 계열을 가장 크게 공학과 자연과 인문 계열로 나누어 봤고요. 전체 지원 건수 대비 지원 대비 합격률은 공학이 약 14.9%, 자연 계열은 12%, 인문 계열은 12%로서 전체적으로 14.5% 정도까지인데 이 지원 대비 합격률은 뭐냐면 아까 말씀드렸던 15개 대학, 권홍동수까지의 지원 대비 합격률입니다. 그렇다면 이 지원 대비 합격률이 숫자가 어떤 의미인지 저희들한테 와닿지가 않잖아요. 가장 쉽게 설명을 드리면 원서를 6장을 씁니다. 6장을 쓸 때 6분의 1의 확률이면 16.6% 정도의 확률이 나오죠. 그런데 16%가 되지 않는다는 얘기는 적어도 해당되는 원서, 그 해당되는 대학의 존에다가 2장 내지 3장 정도는 원서를 동일 레벨에서 같이 써주셔야 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런 맥락으로 보자면 20%대라고 했을 때는 2장이나 3장이 아니라 1장 내지 2장으로도 충분히 그 존에서 승산이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숫자를 조금 더 체감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조금 더 자세하게 나눠봤거든요. 15개 대학을 3개 대학 스카이, 6개 대학 서성한, 12개 대학 중경외시 15개 대학 건홍동숙으로 나눠봤을 때 공학계열과 자연계열과 인문계열의 각각의 그런 합격률에 대한 패턴이 있는데 재미난 것은 15개 대학에서의 지원 대비 합격률이 상당히 좀 공학계열에서는 낮고 그리고 인문계열도 낮은 속성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이유에 대해서 한번 좀 생각을 해보셔야 될 텐데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좀 드리자면 제가 일단은 금년도에 가장 화두가 되는 건 교육과정이라고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에 대한 근거를 찾기 위해서 어떤 시도를 해봤냐면요.
교육과정이 영향력이 종합전형에서 덜했던 시절인 21년도의 DB와 그리고 23년도, 즉 전년도부터는 어쨌든 교육과정에 대한 그런 풍선 효과를 계속 줬기 때문에 23년과 22를 비교했다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위쪽에 있는 내용은 21이고요. 밑에 빨간색으로 같이 표시되어 있는 부분은 23인데 공통적인 패턴이 하나 보이실 거예요. 불합격자와 합격자로 나눴고요. 불합격자와 합격자를 모두 합쳐서 지원자라고 봤을 때 인문계열, 자연계열, 공학계열에서 서영고에서는 모두 다 편차가 증가했습니다. 교과 커트라인의 생각을 하지 마시고 편차를 주목하셔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불합격자의 편차도 커졌지만 예년에 비해서 합격자의 편차도 커졌다는 것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는 가설이 두 가지가 가능합니다. 학생 수가 줄었으니까 교과 등급 자체를 가진 학생들이 없어서 교과 성적이 떨어질 수도 있고 그로 인해서 편차가 늘어날 수도 있지. 그 부분도 어느 정도는 맞는 패턴이지만 재미난 건 건홍동숙 레벨로 넘어가게 되면 서성환과 중경희씨 이해하고는 다르게 교과 편차가 줄어든다는 점입니다. 그러니까 동일한 패턴이 나타나지 않는다라는 것은 선생님들한테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게 어떤 거냐면 과거에 비해서 종합전형을 선발하는 인원이 많이 줄었죠. 지금 이제 제가 뒤에서도 한번 언급을 하겠습니다만 40%가 채 되지 않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종합전형을 노리는 학생들 또한 풀이 이제는 단순하게 일반고 학생들로서만 가지는 것이 아니라 자사고나 특목고나 다양한 스펙트럼의 학교들이 많이 모이게 되었고 그로 인해서 입시 환경의 변화와 더불어서 지원자와 합격자 성향이 점점 스펙트럼이 커지고 있다는 것에 주목을 하셔야 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옆에 오른쪽에 있는 화면을 한번 보실게요. 3개, 6개, 12개 대학의 대학 교과 편차가 커지는 형태가 생겼는데 그 첫 번째로 그 현상에 대한 해석은 교육과정 평가에 따른 지원자 풀이 변화가 생기고 있기 때문이다. 쉬운 말로 교과 성적이 조금 떨어지더라도 종합전형은 충분히 지원할 수 있는 내용이 된다. 근데 더더군다나 교육과정을 본다라고 하면 조금 더 내가 배운 과목을 제대로 배운 학생들이 자신 있게 지원할 수 있는 상황이 생긴다라고 하는 부분이겠죠. 두 번째로는 교과의 컷이 아니라 지원과 합격자 교과의 패턴을 고민하셔야 되는데 제가 나중에 이제 강의 끝나고 나면 부록 자료에다가 그 내용을 실었거든요. 대교협 안에서의 협력고 그 프로그램은 고교용 프로그램은 테이블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테이블로 되어 있다는 얘기는 사람이 가장 마지막에 있는 교과 성적에 집중할 수밖에 없는 오류를 만들어냅니다. 하지만 제가 선생님들한테 요구하는 건 전반적인 그 전형에 모이는 학생들의 그림을 좀 이해하시라는 겁니다. 예컨대 교과 편차가 커졌다라고 하면 일반고 섹션 같은 경우에는 교과 성적이 좋은 아이들일 것이고 교육과정이 조금 더 우수하면서 학업 역량이 조금 더 있는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교과 성적이 당연히 안 좋으니까 어떤 하나의 그룹핑이 2개로 펼쳐질 수 있는 상황이 생기겠죠. 그랬을 때 지원자는 어떤 식으로 펼쳐져 있고 합격자의 성향은 그 패턴대로 따라가는지를 한 번쯤 보실 필요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종합전형에서 제가 이따가 가장 강조할 부분이 그 부분이죠. 어떤 대학에 지원해서 어느 대학으로 많이 펼쳐져 있나. 일명 지원 성향에 조금 더 금년에는 집중하셔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이유가 가장 큰 것은 이렇게 서류에 대한 평가 요소가 바뀌었을 때는 어떤 학생들이 주로 모였을 때 예년에 어떤 합격의 패턴과 지원의 패턴이 있는가를 명확히 이해를 하셔야 이 학생은 교과가 무기인지 아니면 서류가 무기인지 이런 것들을 판단해서 무언가 원서를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 상황이 생길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설명을 드린 거였고요. 그런 맥락에서 서류의 방향성이 전공적합성이 아니라 계열적합성이라고 제가 말씀드린 이유가 강원 지역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지역 데이터를 살펴보게 되면 우리가 수시 원서를 6장을 씁니다. 6장을 썼을 때 5번과 6번을 합격 확률이 가장 높다라고 생각을 해보고 1번과 2번을 합격 확률이 가장 낮은 거라고 봤을 때 상식적으로 낮은 형태의 합격 확률을 보완을 하자면 너무나 센 과로 지원을 하면 안 되겠죠. 하지만 안타깝게도 6번의 원서와 1번의 원서에서의 학과 지원 패턴은 거의 동일하게 나타난다는 점입니다. 이 부분은 뭐냐면 떨어져도 좋아 라고 하는 부분인데 가면 더 좋지 않겠습니까? 그런 맥락에서 교육과정을 본다라는 이야기는 계열적 합성을 따져서 학생의 이수 교과부터 먼저 살펴봐야 한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 학생의 경쟁력이 그 계열 안에서 어디에 더 적합한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얘기인 거겠죠. 예컨대 경영보다는 분명히 사회학과가 조금 더 지원자 풀이나 합격자 풀이 약할 수가 있을 거고요. 사회학과보다는 사회복지학과가 훨씬 더 약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근데 만약에 이 학생이 교과 성적은 그 레인지 안에 들어가지 못하는데 서류에서 수학 성적이 되게 좋았다. 수학에 대한 어떤 이해도가 높았다. 그래서 실제로 수학에서 서류 기반 면접까지 가더라도 해볼 만한 학생이다 라고 판단이 된다면 1번이나 2번의 존으로 먼저 들어가야 되겠죠. 들어간 상태에서 학과를 결정할 때 수학이 좋으면 무조건 경영경제가 아니라 1, 2번에서의 지원자 풀을 조금 더 합리적으로 선택하기 위해선 그 계열 안에서 선호도가 조금 더 높은 과와 낮은 과를 구별해서 쓸 수 있는, 그리고 그걸 판단해 주시는 부분들이 상당히 중요하다. 한마디로 표현하면 금년 같은 종합전형에서의 이슈는 유사학과에 대한 선택 여부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유사학과에서 가장 중요한 컨셉이 계열적 합성이다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렇다면 학생들이 상담할 때 선생님, 저는 경영에 맞춰졌는데 지금 어떻게 사회복지학과를 씁니까? 라는 말을 조금 더 상쇄시킬 수 있는 설득 요소가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제가 맺은 말에서도 말씀드릴 텐데, 사실은 수능도 마찬가지고 교과의 선택도 마찬가지고 종합전형에서의 면접을 준비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결국엔 해당되는 계열에 적합한 과목들을 얼마만큼 잘 공부했는가에 대한 싸움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선생님들이 조금 더 이제 초점을 맞추셔야 될 부분들이, 활동에 대한 내용보다는 적어도 상위 12개 대학 정도 라인에서는 수업에 대한 본질로 돌아가는 것이 맞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 부분은 종합전형에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15개 대학은 교과 편차가 계열별로 상이한데, 저는 이 부분을 뭐라고 정의했냐면 교과의 영향력이 발휘되는 시작점이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 원리가 어떤 거냐면요. 어디가 사이트를 들어가셔서 경희대하고 건국대학교의 종합전형 입시 결과를 한번 살펴보세요. 그럼 어떤 특징이 있냐면요. 경희대학교의 교과 스펙트럼이 훨씬 더 건대보다 큽니다. 넓어요. 더 낮아요. 성적이 안 좋아요. 그렇다면 상식적으로 경희대가 선호도가 높은 대학인데 왜 건대보다 성적이 좋지 않느냐라고 하는 의문점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랬을 때 선생님들한테 이제 처음 하시는 선생님들이 계실 수 있으니까 대학에 대한 선호도를 이해하시려면 뭘 보시면 되냐면요. 정시에 대해서 한 번도 그 관심이 없으셨더라도 정시 배치표를 한번 보세요. 정시 배치표가 그 점수가 우리 반에 없기 때문에 안 보시는 게 맞아요. 그런데 그 배치표는 어떤 뜻이냐면요. 일반적인 사람들이 생각했을 때 선호도가 높은 대학이나 선호도가 높은 학과에다가 조금 더 많은 점수를 부여한 표라고 이해하시면 약간의 좀 메시지가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세계대학의 서영고는 서성함보다 항상 높은 존에 있는 이유가 학생들이 봤었을 때 많이 지원을 하고 많이 가고 싶으니까 당연히 수요 공급의 법칙에서 수요가 많고 공급량이 적으면 가격이 올라가는 것처럼 커트라인도 올라가는 거거든요. 그런 맥락으로 생각을 해보셨을 때 서울대나 연대나 고대 안에서도 저 계열을 중심으로 학과에 대한 선호도를 한 번 더 살펴보세요. 그러면 사회과학대 안에서, 인문대학 안에서 선호도에 따라서 입결의 차이가 나는 걸 분명 느낄 수가 있을 겁니다. 그렇다라고 본다면 아까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서 건대는 건대 쓴 아이가 경희대를 안 쓸까요? 분명히 쓸 겁니다. 그런데 어디가 발표 자료의 특징은 최종 합격자, 등록한 학생의 성적이라는 데에 있습니다. 그럼 이 얘기는 뭐냐? 건대에 등록한 학생의 성적은 경희대를 떨어졌다는 뜻입니다. 그럼 경희대를 왜 떨어졌을까요? 교과 성적이 더 좋은데. 서류에서 떨어졌다는 얘기죠. 그러면 그 서류가 과연 전공적 합성으로 다 해결이 될까요?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상위권 대학에서 평가 요소를 바꾼 것이 어떤 맥락인지를 조금 더 명확하게 이해하셔야 된다는 건데, 그럼 결국에 건대 포커스로 돌아와 보면 건홍동의 라인에 남아있는 아이들은 사실은 교과 성적 말고는 서류에서는 상위 12개 대학으로 도전하고 합격할 만큼의 기본적인 역량이 갖춰지지 않았다라고 해석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따라서 일반계의 고등학교 조은에서 어느 정도 수준에 있는 학생이 6번의 원서를 건홍동에서부터 출발을 시켜야 하느냐. 그러면 어떤 불안 요소가 있는 학생이 건홍동보다도 낮은 데서 출발을 해야 하느냐. 이 부분에 대한 이슈가 생기겠죠. 그렇다면 지금까지 선생님들이 주로 생각하셨었던
교과 성적 가지고서 그거를 구별할 수는 없다라고 결론을 낼 수 있을 겁니다. 조금 더 새로운 형태의 어떤 그 분석 툴이 필요한데 그 부분을 제가 뭐라고 말씀드리냐면 교과 수능에 대한 밸런스를 필요로 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 얘기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뒤에 가서 보도록 하고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21과 23을 전체적으로 비교해 봤을 때 일반고 학생들이 건대나 홍대나 숙대에서부터 많이 원서를 쌓아서 올라가는데 올라간 상태에서 합격자가 건홍동숙에서는 교과가 조금 더 메리트가 있으면서 합격 확률이 있었지만 일반고 섹션이 너무 크다 보니 지원 대비 합격률이 12개 대학보다 더 떨어질 수밖에 없구나라는 결론에 다다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일반고 입장에서는 적어도 두 가지 스탠스가 필요합니다. 12개 이상의 대학에 붙는 학생들의 모양을 따라가거나 아니면 본인의 약점을 어떤 부분에서 보완해야 될지를 명확하게 이해할 필요가 있겠죠. 내지는 가장 쉬운 방법은 그 존에다가 원서를 다 써버리면 됩니다. 근데 이거는 안타깝지 않습니까? 그 중에서 만약에 2장, 3장 붙는다고 해도 등록은 하나만 해야 되니까요. 그럼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어떤 방법이 있는지에 대한 것들을 차근차근 한번 따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준비한 게 원서 작성의 특징인데요. 저는 대입 원서에서의 가장 원리가 뭐냐라고 물어보면 그 증류탑을 항상 예시를 듭니다. 증류탑을 예시를 드는 이유가 가장 센 선수가 먼저 뽑혀 나갑니다. 그게 뭐냐면 LPG죠. 네. 그리고 두 번째가 휘발유, 그리고 세 번째가 등유, 네 번째가 경유, 그리고 마지막이 벙커 CU인데 이런 형태처럼 센 아이가 점점 필터링 된다. 그래서 차곡차곡 위쪽으로 쌓아가지만 뽑는 인원이 예년에 비해서 거의 반토막이 났기 때문에 회전율은 그만큼 떨어질 수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까지 어떤 식으로 원서를 썼느냐라고 보면 자, 여기 화면에 나와 있는 중앙에 교과 성적이라고 되어 있는 게 있습니다. 제가 만약에 2.8등급이다. 그러면 지금까지는 교과의 유불리를 갖고 원서 1부터 6까지를 그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주로 그렇게 그어서 원서를 썼습니다. 그렇다면 이 부분을 교과 중심 배치라고 정의를 내린다면 궁금한 점들이 생길 수가 있어요. 교과 전형의 짝꿍은 종합 전형인데 과연 그럼 종합 전형은 어떤 기준으로 지원을 해야 하지? 이것도 교과여야 하나? 두 번째, 종합과 교과는 6장 중에서 일정 부분 비율을 분할해 줘야 하는데 예컨대 3장과 3장을 쓴다던가 교과 2장에 종합 4장을 쓴다던가 이 배분에 대한 비율은 무엇으로 결정해야 하지? 라고 하는 부분이 의문점이 될 수가 있고요. 또 하나, 최저학력 기준들이 점점 상위권 대학에서 물론 물러졌다고 해도 실제적으로는 영향력을 주고 있는데 최저 기준의 판단을 어떻게 해야 하지? 왜냐하면 이 학생들은 여전히 아직까지 수능을 보지 않은 재학생들이잖아요. 그러면 학력평가를 가지고서 어떤 식으로 합리적으로 이 최저를 판단할 수 있는지에 대한 방법도 고민하셔야 될 것 같고 마지막 가장 중요한 것, 종합전형을 통해서 쓰면 조금 더 상위권 대학을 지원할 수 있는 상황이 생기는데 서류를 어떤 기준으로 판단을 해야 하지? 라고 할 때 교과 성적 하나만으로 원서 라인을 잡는다라는 것은 상당히 위험할 수 있다라고 결론을 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 맥락에서 보완을 위한 대책이 무엇이 있을까라고 이제 고민을 하게 되는데 그 상태에서 먼저 살펴보셔야 될 건 지역에서의 프레임과 서울의 주요 대학의 프레임이 사뭇 다르다라는 사실을 좀 느끼셔야 됩니다. 자, 이 부분은 뭐 선생님들 다 아시죠? 지역에서의 그 권역별로 묶었을 때, 그 지역인재 전형에서의 권역을 묶었을 때 강원권은 거의 57.5%가 교과 성적이 교과고 22.6%가 종합이고 정시는 12.5%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교과 전형을 가장 많이 뽑으니까 교과 성적이 수시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보실 수도 있는데 문제는 뭐냐? 어디가 결과를 또 살펴보시면 사실은 교과나 종합이나 교과 성적이 큰 차이가 없는 거를 당연히 아실 거예요. 왜 같은 과인데도 큰 차이가 없을까요? 전형이 다른데. 이유가 딱 하나입니다. 이 지역 대학에는 서울 학생들이 안 쓰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순수하게 그 강원 지역 학생들이 해당되는 요소들을 다 차지하고 있다라고 봤었을 때 대학 입장에서도 다양한 형태의 평가 툴이나 이런 부분들을 고민할 필요가 없는 상황이 되는 거죠. 결국 수시 지원이나 정시 지원에서 가장 큰 특징은 뭐냐면 수도권 학생들의 유입이 가장 적다. 전체 학생의 50%가 넘어가는 게 서울, 경기, 인천 존의 학생 수인데 이 학생들의 유출이 없다라고 전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러면 15개 대학은 어떠냐? 교과를 이런 식으로 많이 뽑느냐? 교과 성적 14%밖에 뽑지 않습니다.
그리고 종합전형은 33% 정도를 뽑고요. 나머지는 계열별로 제가 분리한 것에 대한 총합 평균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논술전형 11%, 그리고 수능 위주가 43%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죠. 지역 거점 국립대학교는 교과가 가장 많지만 이 상위 15개 대학에서는 정시가 가장 많고 종합이 그 다음이다. 그럼 여기서 또 이제 새순처럼 돋아 나옵니다. 선생님, 전 그래서 정시파라니까요. 라고 하는 애들이 또 생길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제가 이거를 준비해 봤습니다. 자, 이 중졸 아이들이 이렇게 자꾸 우기니까 조금 더 합리적인 비교를 해보려면 교과가 14%인데 몇 명을 뽑는가 한번 보죠. 4,956명입니다. 일반 전형 기준으로. 그런데 16개 대학까지 총 인원이 36,847명밖에 안 돼요. 그 중에서 5,000명이 안 되는 인원을 뽑는 거예요. 그럼 종합전형을 얼마를 뽑아요? 13,000명이 안 되는 12,393명을 뽑아요. 논술은 3,892명, 정시는 15,606명이에요. 그럼 여기서 포인트. 수능이 15,606명인데 종합에서 12,393명을 뽑아요. 3,000명이 채 차이가 안 나는 거예요. 그럼 이 학생들한테 저는 항상 이렇게 묻습니다. 아니, 자네처럼 훌륭한 학생이 재수생과 겨눠서 이 학교를 정시해서 가겠다고 그렇게 우기는데 그 정도의 역량이라면 종합전형을 지원하는 것이 기회를 2번 얻을 수 있는 길이 아닐까? 그럼 이 친구는 반론을 제기하겠죠. 선생님, 전 교과가 안 나온다니까요? 라고 얘기하면 또 그럼 저는 이렇게 대답할 겁니다. 과연 교과가 종합에서 그렇게까지 중요한가? 그리고 나서 합리적인 설명을 이제부터 설명을 해드립니다. 그래서 이런 맥락에서 사실은 종합전형이 중요하다는 걸 알겠는데 무서운 점이 하나 있죠. 전년도에 전체 인원이 12,306명 정도의 선발 인원이 있었는데 자그만치 지원 누적 인원이 19만 1,888명입니다. 그럼 여기서 또 하나, 종합전형을 생각하더라도 6종합을 선택하는 아이들에게 할 수 있는 말이 있죠. 너무 무섭다, 이거죠. 그럼 이 6종합에 대한 리스크 분산을 어느 쪽 전형으로 해줄 것이냐에 대한 고민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요소들이 교과 성적 하나만 갖고는 다 설명을 할 수가 없는 부분이라는 겁니다, 현실적으로.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어떤 거냐면 원서를 조금 더 좀 다양하게 쓰자라는 거예요. 다양하게 쓴다라는 말은 어떤 말이냐면 저는 이걸 빌드업이라고 합니다. 빌드업에서의 가장 중요한 건 아래에서부터 차근차근 프로토콜을 따져서 윗선까지 전달이 돼야 되죠. 우리나라 축구도 보면 빌드업 축구를 위해서 골키퍼에서부터 빌드업 능력이 있는 사람들을 수비수랑 같이 연동해서 뽑지 않습니까? 그 원리입니다. 수시의 원서 6장은 사실은 일반적인 상황에선 2장은 초록색이죠. 합격을 장담할 수 있는 학생과 담임을 위한 원서일 수 있겠지만 3, 4번은 선생님이 안타까워서 주는 성향도 있고 엄마 아빠의 사회생활을 위한 원인도 있을 거예요. 그럼 수시 1, 2는 뭐냐? 집안의 평화를 위한 거죠. 가호를 위한 거. 우리 애가 서울대를 썼다. 이런 느낌. 그러면 이렇게 원서를 단순하게 기분으로 분할할 것이 아니라 교과 중심으로 분할할 것이 아니라 조금 더 자세하게 들여다보자라는 그런 맥락에서 이 그림을 만들었는데 크게 지원 성향의 패턴을 5가지 정도로 나눠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왼편의 두 학생과 3장의 그 학생은 약간 성향이 다릅니다. 어떤 성향이 다르냐면요. 교과가 아니라 교과 수능이라고 하는 2개 축을 갖고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교과 수능이라고 하는 2개 축은 어떤 거냐면요. 자신의 교과 성적의 평균과 수능 성적의 평균을 내는 겁니다. 학력평가의 평균. 그러면 수능 성적은 영역이 4개가 있습니다. 국어 영역, 수학 영역, 영어 영역, 탐구 영역인데 탐구는 2과목이 있어요. 그러면 탐구는 2개를 더해서 나눠야 1개의 영역으로 이제 계산이 될 수 있겠죠. 그러면 4개 영역의 만점은 4점. 4합 4가 되는 거고요. 만약에 4개 영역이 16이 나왔다. 그러면 에버리지 4등급이 나오는 거겠죠. 그렇다면 강원 지역에서 에버리지 4등급이 나오는 학생이면 통상 2등급 초반 정도 때까지는 어느 정도 나올 수 있는 학생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럼 우리 학교에서 2등급 때 정도 아이가 수능에서 4가 나왔다라고 한번 가정을 해볼게요. 2등급 차이가 나는 게 가장 그나마 이제 현실적인 마지노선이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가 이따가 이제 최저학력 기준이랑 같이 물어서 설명을 드릴 텐데 교과가 수능보다 좋다라고 하는 것은 이 2등급의 범주를 벗어나는 학생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그 첫 번째 학생입니다. 교과 2장을 썼습니다. 합격을 위해서 이렇게 너는 반드시 이렇게 합격을 해야 돼. 원서를 썼어요. 초록색 2장을 박았어요. 근데 대부분의 이렇게 초록색 2장을 받고 악수를 하는 학생들은 어떤 스타일이죠? 최저학력 기준이 없는 대학입니다. 벚꽃이 빨리 펴요. 강원도에서 제일 빨리.
그러면 이 얘기는 모집 인원은 있지만 지원하는 인원이 적은 선호도가 낮은 대학이라고 하는 뜻이겠죠. 그럼 선생님들이 안타까워서 얘야, 지금부터 공부를 좀 하면 최저를 좀 채우면 저 노란색 3, 4번의 원서를 채울 수 있을 것 같아 라고 분명히 설득을 할 수 있어요. 근데 이 아이가 공부하나요? 이 아이는 7월 15일 이후에 이미 셔터를 내렸어요. 왜냐면 교과 성적이 산출됐잖아요. 학생부 마감이 8월 31일 날 됐잖아요. 더 이상은 얘는 그냥 고졸이에요. 사실은 중졸인데. 그러면 이 학생들이 얼마만큼 심각하냐면 제 학생들 대부분이 다 여름방학 때부터 정말 쳐놀아요. 심각할 정도로 쳐놀아요. 그러면 얘네들이 교과를 썼을 때도 수능을 그냥 뭐 어떤 식으로건 자기 자신이 어떤 약점을 보완했는지도 모르고 그냥 열심히 해야 되니까 해야 되나 보다라고 딸려간다는 이야기인 거죠. 교실의 붕괴는 여기서부터 시작이 될 거고요. 두 번째로 이제 종합전형을 쓰는 수시원서 1, 2는 어떻게 건드릴 수가 없죠. 그러니까 당연히 그냥 쓰는 것뿐이지 합격 원서는 낮아져요. 근데 선생님들이 조금 더 관심을 기울이는 애들은 두 번째 패턴 애들일 수 있어요. 교과가 3장이죠. 3장인 이유가 있죠. 불안하니까요. 최저학력 기준을 채워야 되는데 뭔가가 불안해요. 2합을 띄워야 되는데 2합도 뭔가가 불안해요. 그러다 보니 불안하니까 원서를 한 장 한 장 한 장 써 내려가다가 교과를 3장이나 썼어요. 그러면 이 학생들이 주로 어떤 학생들이냐? 교과가 2점대 초중반에서부터 3점대 중반 정도 때까지 학생들이에요. 지역 거점 대학을 쓰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학생들은 썼어요. 썼으면 직어국 라인업 같은 경우엔 선호도라든가 이런 부분이랑 같이 봤을 땐 서울에 있는 24개 대학존이랑 비슷한 라인업입니다. 선호도 정도가, 입결도 그렇고. 그러면 이 친구들이 24개 대학 존을 쓴 거랑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종합전형을 쓸 때는 조금 더 위쪽인 15개 대학으로 띄워줘야 되는데 문제는 그렇게 할 여력이 없다라는 거예요. 선생님도 그렇게 할 자신이 없을 수 있어요. 더더군다나 종합전형을 쓸 때 전부 다 경영으로만 쓰고 전부 다 기계로만 써버리는 패턴이 동시에 나타날 수가 있어요. 근데 여학생은 이거보다 더 심각해서 종합전형이 15개 대학으로 위로 올리는 게 아니라 이거를 24개 대학존으로 같이 끌어다 내리는 효과를 더 줘요. 불안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인 거죠. 그럼 이거를 교과 하나만 갖고 불안해할 게 아니라 사실 이 학생들은 공부할 수 있는 여력이 있는 학생들이거든요. 그런 맥락에서 저는 교과 수능이라고 하는 밸런스를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라고 주장을 하는 거고요. 구체적인 방법은 뒤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주로 수능이 나오면서 수도권 쪽으로 올수록 교과 2장의 종합 4장 패턴이거나 종합 6장이거나 논술 6장의 패턴이 나타납니다. 이 친구들은 교과하고 수능이 비슷하다라고 하는 건 저 2등급 안쪽에 들어오는 거예요. 심지어 교과 수능의 등급이 거꾸로 되는 케이스도 있어요. 하지만 제가 저 2등급의 차이가 나는 이유를 뭐 때문이라고 항상 설명드리냐면 재수생 때문에 그래요. 재수생들이 1, 2등급을 거의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재학생 입장에서는 수능을 보면 2등급 정도 물러서는 게 맞아요. 그런데 이걸 인위적으로 똑같이 맞추겠다라고 생각하는 건 그거는 입시를 너무 모르는 거예요. 절대 일어날 수가 없는 일이에요. 선생님 교직 경력 30년이면 30년에 한 명 나타났으면 그분은 그 제자를 그냥 되게 이뻐하시면 됩니다. 저도 이런 케이스가 없었어요. 한 번도 수능에서 학력평가 성적보다 더 높게 올라오는 재학생은 정말 보기가 힘들어요.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철저하게 학력평가를 분석할 필요가 있는데 이 친구는 교과 2장을 안정적으로 쓰는 패턴이죠. 그러니까 종합전형 4장을 조금 더 공격적으로 띄워서 올릴 수가 있는 상황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종합 6장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확실하게 붙을 수 있다라고 하는 전제 조건이 있거나 정시에서 이 정도 수준의 대학을 갈 수 있다라고 하는 계산이 서야 돼요. 논술도 마찬가지고요. 그런 맥락에서 교과가 아니라 교과 수능이라고 하는 두 개의 요소를 갖고 설명을 드릴 건데 이런 방식의 원서 패턴이라고 하면 저는 리스크를 분산할 수 있는 효과가 나타난다고 충분히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수시 6번째 지원선 그리고 이 끝선을 어떤 식으로 생각할지 그리고 두 번째는 그러기 위해서 최저학력 기준에 대한 충족 계산을 충실히 하는 방법에 대한 고민을 해봐야 되겠죠. 학력평가하고 수능하고 다르니까 어떤 식으로 해야 될지.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개인 성적의 특성을 파악할 필요가 있습니다. 개인 성적의 특성이란 단순한 교과 성적이 아니라 교과와 학력평가와 서류에서의 기본적 세기를 보셔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랬을 때 한 가지 흥미로운 DB를 하나를 보여드리면 자, 이 그래프가 되게 어렵게 되어 있지만 되게 쉽습니다. 가로에 있는 범위는 교과입니다.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오른쪽으로 갈수록 이제 8등급까지 나와 있고요. 그리고 세로로 서 있는 내용은 4개 영역의 등급 합이에요.
그래서 4부터 출발해서 이제 20을 넘어가서 32까지 이렇게 올려놓는 케이스가 있는데, 일단 교과와 수능이라고 하는 패턴을 갖고 학생을 뿌렸을 때 이런 패턴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상당히 재미난 건 수능 성적이 우상향으로 같이 가죠. 이게 우상향으로 같이 간다는 건 뭘까요? 교과 성적이랑 수능 성적이랑 일정 부분 상관관계를 가진다라고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럼 얼마만큼 상관관계를 가질 수 있느냐라는 건 밑에 표에 나와 있는 에버리지와 중앙값에 대한 개념을 좀 설명을 드려야 될 텐데, 평균이랑 중앙값은요, 평균은 100명이면 100명으로 나눈 값이지만 중앙값은 100명 중에 50등의 값이죠. 그러니까 평균하고 중앙값이 일치한다라는 건 뭐냐면 그 분포도 자체가 나름 아름답게 그려져 있다라고 쉽게 설명을 드릴 수 있어요. 근데 만약에 평균이 떨어진다, 중앙값은 유지를 했는데, 이 얘기는 뭐냐면 평균을 깎아먹는 밑에 애들이 충분히 도수가 있기 때문에 평균이 내려간 거겠죠. 하지만 50등의 석차는 그대로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상위권에서는 나름대로 견디더라도 꼬리가 좀 길어지는 패턴이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랬을 때 특징적인 건 1등급 교과 범위 안에 있는 학생들의 수능 평균은 10입니다. 중앙값도 10이에요. 같이 비슷하게 버티는 거죠. 2등급 같은 경우에는 평균이 빠져요. 평균이 빠진다는 얘기는 수능 성적 자체가 떨어지는, 꼬리가 좀 길어지는 형태가 생겼다라고 보실 수 있겠고요. 세 번째로 가게 되면 재밌는 게 다시 중앙값도 빠집니다. 그래서 1등급 정도가 떨어져서 11과 11을 만드는데, 흥미로운 점은 3과 4의 차이예요. 선생님들도 직관적으로 3등급과 4등급은 차이가 있잖아요. 4등급이라고 하는 건 4가 아니잖아요. 5가 있으니까 4등급인 거잖아요. 4점 얼마라는 건 5가 있기 때문에 4등급인 겁니다. 3이라고 하는 것은 4가 있지만 3을 유지했다라고 볼 수 있는데, 4등급의 내용을 보시면 이 갭이 2개 등급으로 더 벌어져 버려요. 실제 정시파를 선언하는 많은 아이들이 3과 4에 섞여 있는데, 이 아이들 중에 돌아오지 못할 강을 건너가는 애가 훨씬 많다는 얘기인 거죠. 네. 그래서 이 기준에 대한 것은 수능과 교과를 갖고 분석한 거기 때문에 주로 보면 1, 2, 3등급 대 정도가 사실은 학업 역량이 어느 정도 있는 아이들이고 실제로 말귀를 알아먹는 애들이다라고 선생님도 느끼실 거예요. 근데 4등급이라고 했을 때는 다 잘하지 못하더라도 본인이 조금 더 잘할 수 있는 과목들은 분명히 있을 거거든요. 그 부분에 착안을 해서 계열적 합성과 짝꿍을 맺어주자라고 하는 주장을 저는 할 건데, 일단 최저 기준으로 가보겠습니다. 제가 왜 교과 수능을 갖고 있느냐? 16부터 시작해 볼게요. 4합 16입니다. 4, 4, 4, 4. 그럼 가장 유리한 거 2개를 뽑아 보겠습니다. 더하면 8이 나오죠. 이 8은 뭐가 되는지 딱 떠오르시는 거 없습니까? 지역 거점 국립대학의 최저학력 기준입니다. 그러면 저 4합 16이라는 건 뭐냐? 오른쪽 끝선으로 가보시면 저게 표준 점수예요. 물수능이 됐건 불수능이 됐건 저 표점 범위 내에서 주로 이루어지게 되는데, 에버리지 4등급이 나오면 320에서 330점 정도 수준이 돼요. 그럼 저 수준이면 강원대학을 정시에서 갑니다. 춘천에 있는 강원대학을. 그러면 최저학력 기준도 이 선에서 결정된다고 했는데, 그러면 정시하고 라인업이 같다고? 네, 같습니다. 이 근거가 14에서도 발견될 수가 있습니다. 14면 3, 4, 3, 4등급입니다. 평균 3.5등급이죠. 이거를 표준 점수로 한 사람이 약 350점 정도가 됩니다. 그러면 3, 4, 3, 4에서 가장 유리한 거 2개를 뽑아보면 몇 등급이 나올까요? 2함 6이 뜹니다. 2함 6 하면 떠오르는 최저학력 기준은 맞습니다. 24개 대학존입니다. 24개 대학존에서의 2함 6을 맞출 수 있는 학생들이 저렇게 350점 정도가 나오는데, 저 350이면 강원대 라인업에서 상위권 학과를 정시에서 갈 수 있거나 24개 대학의 끝선을 갈 수 있는 라인업이 나옵니다. 그러면 저 생각에서도 24개 대학존의 최저하고 정시 지원 가능성이 저렇게 같다고? 네, 같습니다. 세 번째로 가볼게요. 12, 3333입니다. 조금 더 운이 좋아서 탐구를 하나만 반영하게 되면 5가 띄울 수 있는, 2개 합 5를 띄울 수 있는 학생들이기도 하죠. 그러면 12는 무슨 말이냐? 에버리지 3이라고 하는 것은 건홍동숙 정도의 끝선이거나 24개 대학의 상위권 학과를 쓸 수 있는 형태의 정시 지원 가능선입니다. 그럼 10은 어떨까요? 2, 3, 2, 3 조합이에요. 가장 유리한 거 2개가 아니라 여기선 3개를 더 해볼게요. 3합을 때려 넣으면 3합 7이 뜹니다. 3합 7은 선생님 학교에서 상위 12개 대학의 학교장 추천 전형의
대부분의 최저학력 기준을 충족시킬 수 있는 수능 조합 점수입니다. 그렇다면 저 10은 어떤 의미냐 정시에서 370점 정도를 의미하게 되는데요. 저 점수는 건홍동을 충분히 가면서도 중경시를 운 좋게 영역에 따라서 어떤 배분이냐에 따라서 갈 수 있는 성적을 의미하게 됩니다. 그럼 여기서 어느 정도 답이 나오죠. 일단 교과하고 수능은 상관관계가 어느 정도 있으면서 최저학력 기준이라고 하는 것은 정시 지원 가능선이다. 실제 프로그램에서도 지원 대비 합격률을 따지실 때 20% 급간을 넘어가려면 정시에서 갈 수 있는 수준보다 한 단계 높은 데서부터 6번 원서를 출발시키시면 20% 값이 나옵니다. 근데 대부분의 학생들은 정시 지원 가능권보다 2단계 이상 높은 데서부터 출발을 합니다. 근데 문제는 거기에서 입을 열어야 되는 면접이 있는 종합전형이라는 게 문제인 겁니다. 입 열면 뭐 다 탄로나죠. 우리 3대 조상이 뭘 했는지. 중졸이니까요. 자, 그런 맥락에서 보자면 이제 6이 남았는데 유일하게 정시 지원 가능권과 어긋나는 부분이 바로 6입니다. 저 6이라고 하는 부분은 3, 6을 띄웠을 때 어지간한 의치학 수에 대한 최저는 맞출 수 있는 조합이 나올 수 있는데 표준 점수로 생각해보면 380점 정도거든요. 근데 저 380점 정도의 수준이 성균관대 정도의 공대 라인업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서성안의 공대 라인업. 그러면 서성안 위에 뭐가 있죠? 서영고가 있죠. 여기에 대한 원서 쓰는 방법을 제가 이따가 설명을 드릴 텐데 이 그래프에서 함의하고 있는 바는 그렇다면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최저학력 기준이란 이꼴 정시지원 가능선이다. 그럼 선생님 학교에서 건대를 쓸 수 있는 학생이 있다고 생각해 볼게요. 정시를. 그럼 이 친구는 불안하면 수시 6번을 건대에서부터 출발을 시킬 수가 있겠죠. 근데 그런 학생이 전교에 몇 명이나 있습니까? 대체적으로 320, 30 라인업에 있는 이 친구들일 텐데 그러면 이 친구들 같은 경우에도 방법이 생길 수 있겠죠. 정시에서 강원대를 갈 수 있는 상황이다라고 생각을 하는 순간 원서는 6장이 아니라 8장이 됩니다. 국립대는 가군과 나군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이 친구 같은 경우에 강원대를 가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서 수시를 공격적으로 24개 대학존 이상에서부터 긁어 올릴 수 있는 학생들이 있는 반면에 어떤 친구들은 수시에서도 강원대에서 조금 더 괜찮은 학과나 본인이 가고 싶은 학과를 또 쓸 수 있는 상황이 생길 수 있겠죠. 그럼 이 얘기는 6장의 원서 안에 모든 걸 집어넣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교과 수능이라고 하는 밸런스를 통해서 최저 충족률도 충분히 계산이 가능해지고 원서 자체도 조금 더 호영폭이 넓어지는 구조가 된다는 얘기인 겁니다. 아까 그래서 교과 2장에 종합 4장이거나 종합 6장이거나 논술 6장을 쓰는 친구들은 이런 계산법을 통해서 원서의 6번 스타트 라인을 결정한다라고 생각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실제 현실적으로도 강원 지역에 있는 학생들에게 조금 더 수능 최저를 채울 수 있으면서도 지원의 폭을 조금 더 높이기 위해서라도 수능 최저를 채울 수 있는 그 공부 방법을 반드시 학생들에게 지금부터라도 전달할 필요가 있겠죠. 제가 왜 이런 설명을 드리냐면 선생님들이 수능에 대한 상이 없거나 정시에 대한 상이 없으면 학생들은 그 기회조차도 얻을 수가 없다는 점입니다. 저는 정시로 가자라는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학생들을 조금 더 효과적으로 수시로 가기 위해서 수능을 공부시키자라는 이야기인 겁니다. 약간 결이 좀 다르다라는 점을 선생님들이 좀 이해하셨으면 좋겠고요. 자, 그렇다면 선생님 말은 어느 정도 약장사 같은 느낌이어서 못 믿겠어요 라고 얘기하실 수 있어서 다른 자료를 준비해 봤습니다. 똑같은 패턴이에요. 가로축은 교과 성적, 세로축은 수능 4개 영역의 합입니다. 그리고 저 그래프를 보시면 파란색 동그라미로 작게 쳐져 있는 것은 어떤 거냐면 이게 합격자의 도수고요. 빨간색 점은 불합격자예요. 그리고 초록색 바로 되어 있는 것은 추가 합격자인데 파란색 원을 크게 그려놨을 겁니다. 이 크게 그려놓은 이유가 뭐냐면 빈도가 가장 많은 밀집도가 높은 졸에다가 제가 이걸 표시를 해놓은 건데요. 자, 이 원이 그 풍선이라고 생각하고 한번 보시죠. X축과 Y축이 만나는 지점을 원점이라고 봤을 때 이 원점에서부터 저 원이 닿는 지점까지의 거리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첫 번째 상단에 있는 그 내용보다 두 번째 오른쪽 편에 있는 그 동그라미가 조금 더 풍선처럼 위로 올라가 있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원점에서 멀어졌죠. 그 아래쪽에 있는 내용의 원점을 보시면 더 멀어지는 느낌이 나요. 그 오른쪽 옆으로 가시면 왼쪽보다 더 멀어지는 느낌이 납니다. 제가 이걸 왜 만들었겠습니까? 자,
교과로 따지면 2등급 초 정도 수준, 사합으로 따지면 10 라인 안에 있는 학생들. 이 대학이 어디냐면 서울대, 연대, 고대의 종합전형 지원자 합격자 패턴입니다. 오른편에 있는 2초이면서 사합 14 정도 되는 레벨에 있는 형태가 6개 대학, 서성한 라인업에 있는 그 패턴이고요. 2.5 정도의 사합 15 정도의 패턴이 12개 대학, 중경외시 2대까지의 패턴입니다. 그리고 오른편에 있는 3.0에서부터 사합 17 정도의 패턴이 뭐냐면 15개 대학, 건홍동 숙에서의 패턴이에요. 그러면 제가 이 얘기를 왜 드리냐. 제가 16이라고 분명히 설정을 해놨는데 17이 되는 이유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16이 돼야 되는 이유는요. 2등급인데 수능 4등급을 받았어요. 자, 그럼 수능에 대한 설명을 잠깐 해볼게요. 수능 4등급은 원점수로 몇 점 정도를 얻으면 4등급이 나올까요? 이게 60점 정도의 수준입니다. 60점. 불수능이었을 때 60점. 물수능이면 70점 정도 수준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그러면 물수능과 불수능은 어떤 차이냐? 가만히 학력평가 성적표를 보시면 A, B, C, D E 난이도를 살펴보실 수 있어요. A 난이도 80% 이상의 정답률, 60%짜리 B 난이도, 그 다음에 40%짜리 C 난이도. 그럼 A, B, C는 적어도 40% 이상의 정답률을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전체 응시생의 절반보다 약간 못 미치는 학생들이 다 맞는 개념이라는 거죠. 이걸 기본 개념이라고 합니다. 근데 D 난이도는 약간 문제를 꼬우거나 아니면 난이도를 좀 높이는 그 형태의 내용인데, D 난이도는 20에서 40, E 난이도는 20% 이하, 즉 킬러 문항이에요. 그러면 우리 학교 2등급이 전국 단위에서 똑같은 교육과정을 보고 배웠는데 ABC 난이도에서 60점이 안 나온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면접에서 얼마만큼의 영향을 발휘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세요? 상위 15개 대학의 전국 단위 지원풀이 모였을 때 얼마만큼의 경쟁력을 갖출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과를 옥상홍으로 꼭대기에 써버리면 어떤 현상이 발생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세요? 결론은 뻔한 거죠. 입시는 상대성 원리이고 지금 당장 원서를 써야 되는 거라면 저도 제 좌우명이 가오만사성인데 저는 저희 반 급훈이 낮은 곳으로 임하소서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현실적인 판단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원서 6장의 스펙트럼을 잘 구성해야 하고, 그렇기 때문에 교과라기보다는 저 모이는 아이들의 특징을 좀 살펴보셔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겠어요. 그래서 수능이 잘 나와야 된다가 아니라 우리 학교 2등급이면 수능이 그래 ABC는 다 맞아야지 라고 생각을 해보셨을 때 ABC를 못 맞는 이유를 생각을 해보세요. 아이들이 종합전형을 한다라고 해서 공부 안 하고 맨날 활동만 해요. 그죠? 기본 개념을 모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활동만 해요. 거기에 깊이가 어떻게 있을 수 있겠어요? 도저히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 모든 과목을 다 잘해야 돼? 적어도 학생들마다의 차이가 있으니까 그 해당되는 계열에 맞는 과목이라도 열심히 해야죠. 그러면 그 과목을 선택해서 공부하면 되는 거예요. 그럼 원점수가 올라가고, 그러면 2 내지 4 정도가 나오고, 그 조합이면 저 라인업이 나올 수 있고, 교과가 3이 된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16개 대학에서부터 출발시킬 수가 있는 상황이 생기는 거예요. 교과가 3.5가 된다고 하고 4.0이 된다고 해도 도전할 수 있는 상황이 생기는 거죠. 왜? 이 친구는 16이 나오면 강원대학교는 갈 수 있는 형태이기 때문에. 불안하면 강원대에서부터 끌어올리는 거고요. 그래서 전반적인 원서의 성향들이 모이는 학생들의 그 수준이 서로 다르다라는 것을 교과수능이라고 하는 편차를 보면 이해할 수가 있다는 거고요. 조금 더 쉽게 설명을 드려볼게요. 서울대, 연대, 고대 인문계열로 한번 똑같은 그림을 갖고 한번 보겠습니다. 자, 1번이라고 써있는 존의 학생들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10이나 11 정도의 수능 존을 넘어간 학생들이죠. 그러면 교과하고 수능의 괴리가 2 이상 벌어지고 있다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겠죠. 근데 2번 존 같은 경우에는 수능은 11등급 안쪽으로 들어와 있는데 교과가 3에서 4 중반까지 되어 있으니까 교과 성적이 수능보다 떨어지는 학생이라고 볼 수가 있겠어요. 그럼 이 친구들이 원서를 어떤 식으로 쓰느냐라는 겁니다. 예시를 들자면 1번 존 학생들과 2번 존 학생들의 특징은 6번의 원서와 1번의 원서 간격이 멀다, 그리고 짧다입니다. 1번 원서는 경북대에서부터 쌓아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서울대까지 올려 썼어요. 그러면 이 친구 같은 경우에 경북대를 쓸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는 뭐냐면 최고 등급이 15.5등급이었으니까 최소한 경북대학교 최저를 맞출 수 있게끔 공부를 시킨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오히려 수능 최저를 메워놨기 때문에 탄탄해진 상태에서 종합전형을 도전하고
그 상태에서 서울대까지 도전할 수 있는 여력이 생길 수가 있었겠죠. 동력이 있었기 때문에. 6번부터 빌드업이 됐기 때문에. 그래서 결과가 어떻게 됐냐고요? 저 파란색이 합격이에요. 경북대 합격, 교원대 1단계 합격, 서울대 합격, 그리고 고려대 추합. 고려대 추합은 주순 거죠. 근데 이 친구는 교원대 2단계를 떨어졌어요. 면접에서 떨어진 거예요. 근데 가장 안타까운 건 이화여대예요. 저 이화여대는 쓰면 안 되는 전형입니다. 왜냐? 교과가 아무리 저렇게 들어간다고 해도 실제 수능에서 최저 등급을 저 등급 갖고 못 맞춰요. 이화여대 조합을.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최저를 조금 더 확인했어야 되는데 아마도 이화여대가 할아버지 할머니의 어떤 사회생활을 위한 원서가 아니었나라고 추정을 해봅니다. 2번 원서 같은 경우엔 외대에서 출발해서 종합전형으로 서울대까지 올려놓은 학생인데 이 친구는 4개 영역의 등급합이 10일이나 돼요. 더더군다나 국어하고 영어는 거의 퍼펙트인데 수학만 5등급이에요. 그러면 사실 이런 경우에는 24개 대학존이나 15개 대학존 정도까지 이제 상황이 생길 수가 있을 텐데 환산점에 따라서 조금 더 공격적으로 쓴 거겠죠. 그래서 사실은 외대는 추합을 한 거고요. 고대하고 서울대는 합격을 했어요. 네, 그래서 이런 패턴들도 가능하다. 자, 자연계열로 똑같은 패턴을 가볼게요. 1번과 2번 동일한 패턴인데 자연계열도 마찬가지입니다. 건대에서부터 올렸었어요. 교과가 2.68 정도 수준이었고 4개 영역 등급합이 17.5인데 왜 이 친구는 공학계열을 건대에서부터 썼을까요? 17.5인데 한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지역 학생들은요 탐구 하나를 버려요. 그래서 최저학력 기준이 탐구를 주로 하나만 반영하기 때문에 하나만 공부하는 패턴이 있는데 금년에 조금 더 기회가 될 만한 탐구 과목 하나를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자, 그거는 그러다 보니 하나가 완전히 7, 8 정도로 가 있다 보니까 4개 영역의 등급합은 당연히 17.5까지 떨어지는데 문제는 뭐냐? 그래도 하나의 영역은 살려놔요. 예. 이 친구 같은 경우에 제 기억에 물리하고 화학을 선택했던 것 같은데 아무튼 물리인지 지학인지에서는 뭔가 살아있는 교과 성적이 적어도 그러니까 수능 성적이 적어도 3등급, 4등급 정도 안에는 들어왔던 학생으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그래서 건대부터 서울대까지 올렸었는데요. 여기서 포인트가 하나 있어요. 6번의 원서를 기계를 쓰고 5번의 원서를 토목을 썼어요. 선호도를 보시면 시립대학교 토목과 건대 기계는 거의 비슷한 수준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아마도 이 친구는 건대를 가려면 꼭 기계를 가고 싶었던 모양이에요. 그런데 담임 선생님이 토목으로 안정을 위해서 하나를 돌려친 거죠. 뭐 때문에 돌려쳤을까요? 토목공학이면? 그쵸. 이게 바로 계열적 합성이라는 겁니다. 전공적 합성의 계열이 아니라 그런 내용이 아니라 계열적 합성의 형태로 이해를 하면 사실 기계, 토목, 조선은 같은 값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뭐가 다르죠? 전부 다 물리 잘해야 되고 그 다음에 화학 잘해야 되고 그리고 그 상태에서 그거 잘하려면 미적분 잘해야죠. 그럼 얼마만큼 센 선수들이 저 조선해양에 모였을까요? 기계에 비해서, 기계항공에 비해서 분명히 서울대학교 조선해양은 조금 더 낮은 형태의 풀이었을 거고 이 학생은 그 부분을 노려서 조금 더 접근했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어떻게 됐냐고요? 건대, 시립대, 서울대를 합격했습니다. 원서를 쓴다라는 것이 조금 더 이 학생의 장점들을 계열적 합성 안에서 조금 더 유사학과를 선택하고 그 안에서 장점이 두드러질 수 있게끔 유도하는 것이 지금 3학년 선생님들이 가지셔야 될 가장 큰 고민이 아닐까 싶은 그런 대목이 되겠고요. 2번 같은 경우엔 사실은 강원권에서는 잘 나타나지 않는 학생입니다. 수도권 지역에 있는 학생들이 이런 패턴들이 나타나는데 한양대에서부터 서울대까지 6번부터 1번을 그렸어요. 근데 재미난 건 종합과 논술 패턴을 만들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수능 등급합이 10일이기 때문이에요. 10일인데다가 수학이 84점이에요. 원점수로. 원점수로 수학이 84점이면요. 못해도 건대 이상 갑니다. 그리고 건홍동뿐만 아니라 서성안까지도 운이 좋으면 갈 수 있어요. 나머지 영역이 얼마나 떨어지느냐에 따라서. 그래서 이 친구는 6개 대학을 그린 건데 재미난 건 저 논술을 어떤 식으로 했느냐. 2가지 패턴이 있습니다. 컴퓨터 소프트웨어학과면은 사실 논술 2장이 조금 더 밑에 있는 거고 성균관대부터 종합전형으로 이렇게 위로 쌓은 건데 컴소는 건환경보다 사실 높은 과죠. 근데 왜 컴소를 썼을까요? 여기서 논술을 쓸 때 어떤 학생들은 백업용으로, 보험용으로 논술을 써놓는 학생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이게 논술이니까 우리하고 상관없잖아. 아니에요. 종합전형에서도 이런 패턴이 나타날 수 있어요. 정시 성적이 불안하거나 내지는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불안한 요소가 된다라고 하면 종합전형의 면접일이라든가 전형일을 고려해서 수능 이후로 박아놓는 거예요.
그리고 성적을 어느 정도 봐서 이 대학을 가야 될지 면접을 하러 안 가야 될지를 결정하는 겁니다. 근데 거의 갑니다. 가는 게 맞습니다. 예. 그렇다라고 하면 이 친구는 학과를 쓰더라도 조금 더 높은 학과를 쓸 수 있는 상황이 생길 것이고, 어떤 학생들은 이 성적의 기울기 자체가 불안하다라고 하면 조금 더 그 정시 지원 가는 것보다 한 단계 정도 낮은 학생들로, 낮은 학과들로 채워가지고 올렸을 수도 있겠죠. 이런 변형들이 가능하다. 그래서 어디를 갔냐고요? 한대 논술과 서울대 종합을 갔습니다. 예. 한대 논술 당연히 갔겠죠. 예. 성적이 저 정도 나왔다라고 하면. 그랬을 때 강원도 선생님들이 일단 가장 고민해야 될 지점을 먼저 생각해 봤습니다. 그게 뭐냐면, 선생님 전 유구대입니다. 전 육약대입니다. 이렇게 가운 입고 싶어 하는 애들을 대상으로 어떤 식으로 상담을 할까? 요거를 고민해 봤는데요. 세 가지의 해시태그를 잡아봤어요. 정시가 금년에 매우 불분명하다. 특히나 금년에 저 같은 정시를 이해하는 사람도 정시가 무섭다라는 점을 강조하고 싶고요. 리스크 관리를 고려해야 한다. 그리고 서영고의 종합전형을 고려해야 된다라는 점으로 설명을 드릴 텐데, 정시는요, 점수로 가는 게 아니에요, 선생님들. 정시는요, 환산점에 의해서 석차로 가는 겁니다. 그럼 쉬운 말로 점수가 부족해도 환산점 상태에서 뒤집어지는 바람에 석차가 역전되는 현상이 비일비재하게 나타나요. 그러니까 정시는 수능 성적표가 나와봐야 아는 전형이에요. 예. 내가 잘한다고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분포가 더 중요한 거기 때문에. 그래서 정시가 위험해요. 그러니까 15,000명 뽑는 거 말고 12,000명까지 뽑는 것도 고려해봐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환산점입니다. 그 안에 내용을 보시면 위에가 표준 점수인데요. 표준 점수가 다 뒤죽박죽 되어 있죠. 그 이유가 뭐냐면 환산점 순서대로 소트를 시켰기 때문이에요. 그럼 이 환산점은 뭐냐? 대학마다 다 달라요. 얼마나 다르냐고요? 약 1200개에서 1600개 정도 사이에 환산식이 있어요. 이걸 프로그램에서 계산해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고교용 프로그램에서 누적비라는 개념을 제가 들어와서 계속 강조를 하고 설명을 드렸던 겁니다. 석차로 보시라는 거예요. 네, 해당되는 대학에서의 석차. 그러면 어느 대학의 석차가 가장 좋은가를 갖고 이제 원서를 쓸 수 있는 상황이 생길 거다라고 설명을 드린 거고요. 수능을 예측할 수 없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런 거예요. 알 수 없는 난도도 있을 뿐더러 변환 표준 점수의 영향력이 극대화가 돼요. 이거는 22년도의 그 수능 성적인데요. 정시는 변환 표준 점수라는 걸 써요. 100분위로 쭉 깐 상태에서 이렇게 사탐, 과탐 해가지고 이제 변환 표준 점수를 만들어내는데, 자, 이 변표를 갖고 한번 볼게요. 428점짜리 학생이 819.875점을 받아서 43등을 했어요. 성균관대에서. 근데 424점 받은 학생이 818.773을 받아서 48등을 했네요. 5등 차이가 났죠? 그리고 점수 차이도 4점이 났어요. 근데 표준 점수는 다 섞여 있죠? 왜? 환산점이 다 달라지니까. 그러니까 점수가 역전되는 공간들이 막 나타나는 거예요. 보시면은 점수가 적어도 5점 정도는 순식간에 뒤집어져요. 그러니까 실제로 지금 수능에서는 최고 15점에서 20점까지도 총점이 부족해도 환산점에서 이겨내는 현상이 나타나거든요. 근데 어떻게 정시파를 갑니까? 말도 안 돼요. 근데 이 대학이 룰대로 변환 표준 점수를 만들었으면 저 석차가 유지가 되는데 자기네 마음대로 룰을 바꿨어요. 어떻게? 이렇게 바꿨어요. 이 대학이 성균관대학교인데 성균관대 변환 표준 점수가 왼쪽 테이블에 있는 기본 변표라고 쭉 내려가는 식으로 떨어져야 되는데 구간마다의 점수 차이를 지들 멋대로 바꿔준 거예요. 빨간색은 저렇게 갭을 벌려준 거예요. 이런 상황이 생기다 보니 기본 공식대로면 저 파란색 서클 안에 있는 석차가 나와야 되는데 석차가 바뀌어요. 43등짜리가 36등이 되고 48등짜리가 93등이 되고 자그만치 47등짜리가 156등으로 떨어져요. 이거 못 쓰는 거거든요. 이거 어떻게 장담해요? 이게 정시예요. 근데 어디 정시냐면 성균관대 의예과였어요. 저게. 못 가요. 어떤 상황이 생길지 몰라요. 금년에 더더군다나 대통령이 이렇게 어떤 킬러 문항에 대한 이야기가 언급된 상태에서는 그 어느 누구도 정시에 대해서 장담할 수가 없는 부분인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환산식을 하다 보면 역전이 돼요. 엄청나게 역전이 돼요. 409대 405였는데 보세요. 합격자가 바뀌어요. 환산점이 저렇게 차이가 나서. 네,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프로그램상에서 선생님들한테 자꾸 저 환산점에서의 누적비를 살펴보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근데 전년도에 저 정도의 누적비가 합격을 했다라고 하면 금년도에도 합격 가능성이 있다라고 추정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적어도 의예권 아이들을 설명을 할 때는 선생님들이 뭘 보셔야 되냐면
정시에서에 해당되는 의예가 몇 점 정도의 애들이 갔는지를 한 번쯤 저 대기업 사이트에 들어가셔가지고 고교육 프로그램에서 한번 살펴보실 필요가 있다는 얘기인 겁니다. 우리는 다 수시로 갈 거니까 정시 몰라도 돼. 그러시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적어도 서울 시내 상위권 15개 대학 안으로 진입을 시키는 학생들 같은 경우에, 혹은 의치학 한수를 쓰는 케이스 같은 경우에. 자, 그러다 보니 서울 학생들, 주로 아까 설명했었던 교과 2장의 어떤 종합전형 4장, 그 다음에 6종합, 그리고 6논술을 쓰는 학생들은 정시는 대학을 약간 브랜드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국기영과 국화경사를 하더라도 지역 학생들은 저렇게 인문자연, 자연인문을 확실하게 구별되게끔 쓰는데, 수도권 학생들은 국기영과 국기영과를 쓰면서 전부 다 저렇게 인문자연 계열을 혼합해서 써버리는 경향성이 나타나요. 그리고 실제로 이걸 대학들이 활용해서 자기 대학을 브랜드화해서 학생들을 꼬시려고 하는 성향들이 많아지거든요. 그래야 정시에서 올 수 있는 아이들을 수시에서도 무언가 풀을 땡길 수 있는 형태를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인구가 주니까 풀을 키우기 위한 전략인 거예요. 그리고 이런 이유 중에 하나가, 상담을 하실 때 학과를 바꿀 적에 학생들이 부담스러워 한다면 저는 꼭 그 해당되는 대학의 학적과라든가 아니면 이런 부분들을 들어가 보라고 해요.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면 전공에 대한 그 오픈되어 있는 정도가, 경직도가 얼마만큼 이렇게 좀 낮아져 있는지를 확인할 수가 있어요. 지역 거점 공립대는 학과의 경직도가 대단히 강해서 처음에 들어갈 때 그 타이틀을 따지 못하면 나올 때도 절대 힘들잖아요. 하지만 서울에 있는 대학들은 조금 더 다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로 이야기할 수 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설명을 드릴 건데요. 사실은 의예, 의치학 한수에 대한 DB는 선생님들이 한번 살펴보세요. 경향성을. 어떤 식으로 보시면 되냐면, 밑에는 대학들을 깔아놨고요. 위에는 교과 평균이에요. 그리고 종합전형이랑 교과전형을 서로 다른 색깔과 서로 다른 모양으로 만들었는데, 대체적으로 1.4 안쪽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교과가. 이거 전교과 기준으로 뽑은 거였거든요. 이제 학교마다 이제 환산점이 다르니까 저렇게 약간씩 어긋날 수는 있지만, 이 형태가 왜 생겼냐면요. 제가 뒤에서 이어질 설명인데, 수능 때문에 그래요, 선생님들. 예전에 가영과 나영 시절을 한번 생각해 보시죠. 3년 전입니다. 가영은 17만 명이 봤어요. 나영은 32만에서 34만이 봤어요. 근데 수능 1등급은 비율이잖아요. 4%. 17만이 모수니까 6천 명 정도밖에 1등급을 못 받아요. 32만 명이 모수니까 1등급을 4%로 때려 넣으면 약 13,000명 정도 수준이 1등급을 받아요. 근데 각각 성적을 따로 산출했어요. 그럼 이게 어떤 효과가 있느냐? 의예를 가고 싶은데 6,000등 안에 들지 못하는 학생들이 대다수 많다는 얘기예요. 지원을 하려면. 그러니까 최저학력 기준을 못 채우는 거예요. 수학이 등급이 안 나와서. 그럼 어떤 상황이 생기냐면, 이게 그 학교장 추천 전형에서도 같은 원리인데요. 교과 성적이랑 수능 최저학력 기준의 강도는 서로 반비례해요. 최저학력 기준이 세다. 그러면 교과는 떨어져요. 안 좋아져요, 성적이. 그런데 수능 최저가 거의 없다시피 무르다. 혹은 수능 최저가 없다. 그럼 교과 성적은 올라가요. 서울 안에 있는 대학들이 입결은 대부분 다 그런 패턴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의예과에서의 변화된 패턴들을 살펴보셔야 되는데, 그때 당시에는 수능 최저가 너무 강하다 보니까 교과 성적을 계속 떨어뜨렸어요. 1.8, 1.9까지도 떨어뜨렸어요. 지역 거점 국립대학의 의예임에도 불구하고. 왜? 최저를 채운 학생이 없으니까요. 그런데 지금은 모두 다 같이 봐요. 75점어치를. 그러면 당연히 수학 잘하는 학생들이 더 유리하겠죠. 그러니까 1등급을 모조리 누가 다 먹었냐면 수학을 잘하는 그 학생들이 먹었어요. 그럼 그 학생들이 주로 어디에 있죠? 미적분과 기하에 있죠. 그러니까 1등급 인원이 40만 명을 넘게 평가한 상태에서 1등급을 잡다 보니 작년도 1등급 인원이 2만 명이 넘어갔어요. 2만 2천 명. 그럼 여기서 생각해 보세요, 선생님들. 아까 제가 정시에서 16개 대학 전체 정원이 한 15,000명에서 16,000명 사이 된다고 그랬잖아요. 수학에서만 1등급이 22,000명이에요. 그럼 수학 1등급이 값어치가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그 얘기는 최저를 채울 수 있는 확률도 의치학 한수에서 대단히 좋아졌다는 이야기겠죠. 최저가 영향력을 못 발휘하는 거예요. 그런 상황이 되다 보면 교과 성적은 계속 올라가 줘야 돼요. 그러면 1.4 정도 수준이 선생님 학교에서 몇 등일까요? 전교 2등? 그죠? 많이 가면 3등. 전교 1, 2, 3등 말고는 교과 가지고서 승부 볼 수 있는 저 섹터 안에 들어간 학생이 없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학생들이 유구대를 쓴다? 이건 말리셔야죠.
단순한 교과로 말릴 게 아니라 이 친구들이 적어도 다른 형태의 전형으로 흡수될 수 있게끔 유도는 해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더더군다나 이렇게 교과를 중심으로 공부하는 학생들은 대부분이 다 교과하고 수능만 공부하거나 교과만 공부하는 학생들이기 때문에 사실은 수도권 대학으로 진입을 하려면 교과보다 종합 전형을 더 많이 뽑는 건 아시잖아요. 의예권에서도. 종합에 대한 준비가 안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 친구들이다 보니 사실 서영고로 돌려깎기를 하려고 해도 합격 확률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부분이 생긴다는 거죠. 그러니까 교과만 공부해가지고 의예를 갈 수 있다? 그건 거짓말이에요. 네. 그리고 저 종합전형에서 1.40가를 넘어가는 대부분의 학생들은 교육과정이 약간 다른 학생들이에요. 네. 일반고가 아니라는 거예요. 쉬운 말로. 그러면 그런 패턴으로 교과와 종합전형에 대한 이 DB들을 한 번쯤 의학계열, 약학계열, 치의계열, 그리고 한의계열, 그리고 수의계까지 한번 살펴보시면 전체적인 그림들이 머릿속에 좀 들어오실 거고 그 다음에 하나하나의 입결을 프로그램에서 살펴보시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그림으로 그려드렸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정시 때 의치학은 어느 정도 돼야 되나요? 이게 정시 대교협에서의 그 기본 사이즈예요. 위에가 의예, 밑에가 약학, 그 밑에가 이제 그 치의인데요. 라인을 나눠봤어요. 직어국과 기타대라고 하는 건 지역 사립대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랬을 때 점수를 보세요. 평균 등급. 합격자하고 충원합격까지의 평균 등급이 6등급 안쪽으로 들어오죠. 아까 똑같죠? 최저학력 기준 안에서 다 승부가 나는 거고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친구들이 정시 때 가면 성대 정도밖에 못 간다라는 거예요. 그럼 아깝잖아요. 서울대, 연대, 고대가. 근데 교과도 어차피 그렇게 끌어올라가는 상황이면 6장의 의대는 좀 너무하지 않니라는 말이 자연스럽게 나올 수가 있다는 거죠. 근데 이 학생들은 이렇게 우겨요. 정시로 못 가니까 선생님 수시로라도 6장을 써야죠. 그러면 저는 로또를 매주마다 6장씩 사야 되겠네요. 네, 똑같거든요. 확률 게임을 하자는 얘기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전형의를 고려해서 보험용을 원서를 쓸 필요가 있다. 왜? 학생들이 맨날 물어봐요. 저 선생님 납치되면 어떡해요? 전 제발 납치 좀 당했으면 좋겠어요. 그 애들이. 한 번도 납치당한 애들을 본 적이 없어요. 다 면접에 보냈다고요. 실제로도. 더더군다나 금년도에는 반수생이 증가하는 상황이 생기면 정시가 더 이게 아비규환이 될 수도 있어요. 금년도에. 정시 인원이 예년에 비해서 9월 기준으로 한 3,000명 정도가 더 늘었더라고요. 저기 원서 접수한 학생들을 보니까. 그래서 전형의를 기준으로 해서 보험용의 원서를 보고 수능 성적을 보고 판단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 자, 그런 맥락에서 정시와 수시를 제가 맨날 설명드렸으니까 DB를 붙여봤어요. 공학계열과 자연계열만을 놔봤는데요. 추합과 합격 라인을 보시면 거의가 다 11 안쪽으로 들어와 있어요. 편차는 조금 더 커질 수 있지만 기본적인 평균값에서 한번 살펴보시면 될 텐데 그러면 정시에서 이렇게 12개 대학을 어느 정도 수준이 돼야 가요? 저 옆에 보세요. 파란색으로 나와 있는 7.8이라고 하는 게 최초 합격자예요. 7.5가 이게 추합인데 이게 학과가 조금 더 달라서 이렇게 평균 등급이 나온 것 같고요. 환산점의 경향이 다르기 때문에 등급으로는 이해를 다 못 시켜드려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정시에서 불합격자는 10.5등급이에요. 그럼 이 친구들이 수시에서부터 불안하면 썼어야죠. 그쵸? 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정시 지원 가능권보다 한 단계 높은 형태에서의 5, 6번의 원서를 메이드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 예, 이런 부분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같이 비교를 해보면 되는 거고 서영고는 정시 때 그냥 갈 수 있는 게 아니다. 네가 납치될 수 있는 게 아니다. 라고 하는 부분을 강조할 수 있는 내용이라고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수능을 안 봤는데 어떻게 해야 되나요? 학력평가를 어떤 식으로 활용하면 좋을까요? 라고 하는 애들. 납치된다는 애들이 꼭 보는 거. 저도 노란색 박스 안에만 봅니다. 소고기도 아닌데 저 소고기 등급처럼 등급만 보는 거죠. 그러면 이 학생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선생님. 제가 이게 개인 성적표를 항상 출력해서 저는 이게 양면 복사로 다 묶어서 카피를 해놔요. 왜냐면 학생들한테 나눠주면 저 등급만 노란색만 보고 버려요. 네, 그래서 상담용으로 이걸 꼭 남겨놓는데 가만히 아까 설명드렸던 ABC 난이도를 한번 살펴보세요. B는 맞았고 A는 맞았고 A 맞았고 4번 B 틀렸고 국어 영역에서 5번 C를 틀렸네요. 근데 6번 C를 틀리고 7번 D를 맞았네요. A, B, C가 정답률 40% 이상이라고 그랬는데 그러면 D 난이도 정도를 맞을 아이면 A, B, C는 맞아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근데 A, B, C가 이렇게 중구난방으로 틀리다라는 건 뭐냐면 학습의 연속성이 없는 애들이에요.
이 아이들이 항상 이런 식으로 얘기합니다. 선생님, 저는 국어가 원래 이게 아니에요. 제가 3월에는 국어 성적이 1이었어요. 선생님, 저는 수학이 원래 3이 아니에요. 4월에는 수학이 2였어요. 이렇게 가장 잘 본 조합을 만드는, 즉 어벤져스 모의고사라고 불리우는 성적 조합을 만듭니다. 그리고 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선생님이 최저가 걱정되시겠지만 제가 국영수로 이렇게 최저를 맞추다가 정 안 되면 탐구에서, 제가 지금 탐구를 안 해서 그렇거든요. 여름방학 이후에 열심히 하면 탐구를 맞출 수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이 친구들은 항상 매주마다 로또 사는 심정으로 공부를 하는 거죠. 근데 과연 그게 공부가 되나요? 절대 공부가 되지 않습니다. 선생님들 아시잖아요. 그럼 어떤 식으로 설득해야 되느냐? 저 빨간색 원점수를 갖고 제가 설명을 드릴 겁니다. 자, 3학년 수능의 패턴은 3월에는 재학생, 6월에 재수생 유입, 9월에 반수생 유입, 그리고 대수능에서 N수생이 유입되는 패턴이 있습니다. 더 센 선수죠. 그러니까 자신의 석차가 계속 밀리는 형태가 나타나고, 석차가 밀린다라는 건 백분위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럼 그 백분위를 어떤 식으로 비교하느냐? 똑같은 원점수를 디폴트 값으로 놓고 나서 백분위 변화를 한번 살펴볼게요. 원점수를 내가 63점, 67점을 받았어요. 그러면 3월에는 재학생일 때는 88% 3등급을 받지만 재수생이 들어오면 80%, 반수생이 들어오면 76%, N수생까지 들어왔을 때 81% 정도니까 6월이랑 비슷한 수준으로 그릴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어쨌든 4에서 7% 정도의 석차가 떨어지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사실 이 부분을 간과를 하면 안 된다라는 건데, 그런데 이게 너무 부정적으로만 얘기가 되는 게 안타까워요. 그래요, 선생님. 저 그러니까 정시가 안 돼요. 이렇게 얘기하면 아이들이 절대 수능 공부를 안 하고 쳐노는 상황이 생긴다는 거죠. 이 중졸들을 꼬시려면요. 그래, 81점은 되는 건 사실이야. 그럼 여기서 이제 선생님의 그 감정 호소가 필요하죠. 난 네가 88점을 받을 수 있는 아이라고 생각해. 그러려면 73점을 받아와. 지금보다 2문제 더 맞는 거야. 지금보다 2개 더 맞으면 3월 달에 백분위 성적을 유지할 확률이 훨씬 커진단다? 라고 얘기하는 순간 이 친구는 단순하게 등급이라고 하는 생각에서 내가 어떤 것을 맞을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야 최저학력 기준에 대해서 더 공부하려고 애를 쓰게 돼요. 그래야 원서 6번이 탄탄해질 수 있는 효과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중졸들을 이렇게 꼬실 수 있지 않나. 그러면 2개를 더 맞기 위한 방법으로 제가 가장 추천하는 건 뭐냐면 EBS 나만의 문제 만들기라는 곳에서 AI 문제 만들기 형태로 선생님들이 이걸 설명해 줄 수가 있어요. 내가 만약에 기본기가 부족해 ABC 난이도였는데 틀렸어? 그럼 그 단원 학습을 해야죠. ABC 난이도에 맞게끔. 단원별로 혹은 난이도별로 학생이 스스로 문제를 구성하고 웹사이트에서 풀거나 출력해서 풀 수 있는 상황이 생기기도 해요. 심지어 저는 2학기 때 학생들한테 나머지 공부 다 해도 되는데 영어 같은 경우에는 딱 하루에 4문제 정도씩을 12분 정도, 8분에서 10분 정도 시간을 주고 풀려요. 풀리고 나서 틀린 게 있으면 계속해서 에러 코렉션을 하는 시간을 개별적으로 갖고 나머지 학생들은 다른 공부를 할 수 있게끔 열어주거든요. 문제는요, 감이거든요. 대학 나온 저도 여름방학 때 영어 문제 안 풀면 9월 달에 EBS 영어 독해가 안 돼요. 이게 눈에 잘 걸린단 말이죠. 근데 하물며 중졸들이 어떻겠어요? 얘네들을 꼬시셔야 됩니다. 꼬셔서 계속해서 그런 인풋이 들어갈 수 있게끔 말씀해 주시는 게 매우 중요하다라는 거고요. 이 부분은 뭐냐면 탐구 영역 점수 한번 보세요. 등급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원점수로 한번 살펴보세요. 1등급이요. 사탐에서 45점이에요. 그러면 이 학생들이 제가 여름방학 때 하면요 라는 말이 성립하려면 한 번이라도 비슷한 난이도 수준에서 이러한 원점수를 찍어본 적이 있다가 증명이 돼야 돼요. 그 찍어본 적이 없이 무조건 올라간다라는 건 말이 안 돼요. 네. 그렇기 때문에 탐구로 최저를 충족시킨다는 것은 그만큼 리스크가 커지는 현상이기 때문에 3, 4번 정도 원서에 대해서의 최저학력 기준을 충족시킬 때 할 수 있는 표현이지 절대 5, 6번에서 리스크를 안을 만한 상황은 아닌 것 같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과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학력평가 갖고 말씀을 드릴 때 저는 항상 틀린 개수 갖고 말씀을 드리는데 이건 작년도 기준이에요. 물수능이 되면 이거보다 한두 개 정도는 더 올라갈 거예요. 아까 설명드렸지만 불수능이었을 때 60점 정도인데 물수능이 되면 이게 70점 정도로 올라가요. 4등급 커트라인이. 그 얘기는 A, B, C 난도 문제가 두세 문제 정도는 더 늘었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럼 반대로 말하면 영역당 2개 정도씩이 더 틀린 개수가 줄어야 된다라고 예상할 수가 있어요. 근데 재미난 건 저 오답수를 보실 때 제가 국수탐 2개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국수탐 2개인 이유는 영어가 빠졌잖아요. 영어는 절대평가니까. 근데 저 틀린 개수부터 생각하시면 안 돼요. 정시파한테 뭐라고 얘기할 수 있느냐? 자, 우리나라 입시는요, 수학으로 먼저 만듭니다. 너 수학 몇 개 틀렸어? 저 옆에 있는 네모칸이 수학 점수예요. 밑에 있는 게. 수학 80점이야? 그러면 권홍동숙을 갈 수 있는 라인까지는 썰린 거야. 그러면 80점이면 5개를 틀린 거니까 5개를 빼고 나서 나머지 영역당 몇 개씩 틀려 라고 하면 거의 다 정시파하는 아이들이 수학하고 과학 성적만 믿고 그렇게 우기는 애들이 많거든요. 나머지 영역이요, 틀린 개수 한 영역만 합쳐도 저거 넘어갈 거예요. 예. 그래서 정시는 밸런스의 문제이기 때문에 수학을 기준축으로 세우고 영어하고 국어하고 탐구에서의 밸런스의 문제이기 때문에 저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까 설명드렸던 부분이에요. 서성한 정도를 갈 수 있잖아요. 4함 6이면 저 공간이지 않습니까? 근데 약학을 쓰려고 하는 여학생들은 사실은 학평에서도 84, 80 정도를 왔다 갔다 하는 학생들이 많아요. 여학생 중에 88 이상의 수학 원점수 찍는 아이는 천연기념물이에요. 그러면 이 아이들이 저 서성한이나 서영고를 어떤 식으로 생각하느냐를 좀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수학이 그렇게 쉽게 올라갈 수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있다. 네. 그렇다라고 하면 적어도 서영고라고 하는 종합전형은 상당히 금년도에 보험용으로 작용할 수 있는 요소가 강하다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자, 여기가 인간계입니다. 직어국 라인업이 이렇게 24개 대학이랑 비슷하지만 긴 이유는 뭐냐면요.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수능 성적이 나오는 수도권 학생들이 안 와서 그래요. 강원도로. 유일하게 강원대학을 채우는 학생들이 어떤 거냐면요. 강원대 컴공. 제가 컴공을 참 재밌게 많이 노려보는데 컴공 경쟁률이 정시에서 4대1 정도 수준이면 100% 빵꾸랍니다. 그거. 네. 밑에가 계속 돌거든요. 그러면 적어도 3, 6대 정도 될 만한 아이들이 강원대 컴공을 찍고 올라가는 그런 패턴들이 나타나요. 최초합이랑 이제 이 내용이 좀 결이 좀 길어지는 그런 패턴들이 나오는데 어쨌든 그래도 수학은 64점은 맞아야 되네. A, B, C는 다 맞아야 되는 형태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선생님 학교에서 교과 2등급 대 아이들이 수학을 60점 정도를 나올 수 있게 한다라고 하면 충분히 자연계열에서 가능한 형태로 쓸 수 있는 패턴이다. 금년에 정시에 대한 이제 내용들이 많아질 텐데, 자, 여기서 또 교과 전형에 대한, 정시파에 대한 또 충고예요. 고려대학교가 정성평가가 아니라 정량평가를 하죠. 서울대학교는 정성평가를 해요. 내년부터는 연세대학교도 정량평가를 해요. 정시에서. 그럼 이건 무슨 말일까요? 정량평가를 하는 고교에서 그 정시나 아니면은 그 학교장 추천 전형에서의 정량평가나 정성평가는 대부분이 다 계열적 합성이에요. 대부분이 다 해당되는 계열에 맞는 교과목을 이수했는가를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이상 교과하고 수능만으로 버티게 할 수 있는 여력이 없을 수도 있다는 얘기인 거죠. 리스크가 그만큼 커지기 때문에. 그래서 금년도 같은 경우에 이제 작년도에 많은 이슈가 있었던 부분이 과연 서울대학교가 정시에서 저렇게 정량평가를 하면, 정성평가를 하면 직윤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40%나 교과평가를 하는데 뒤집어질 수 있는 거 아니냐. 근데 대부분의 학생들이 삐삐였어요. 삐삐가 어느 정도 수준이냐면요. 서울대학교를 일반 전형으로 쓸 수 있는 사이즈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정시는 정시였다. 커트라인은 유지가 되었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역전되는 경우는 그닥 없었다. 역전시킬 만큼의 학생부였다면 수능 성적이 많이 부족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가장 주안점을 오늘 둬서 설명을 드릴 게 바로 서울대학교 과탐2 필수 응시 영역 폐지에 대한 부분입니다. 사실은 과탐2를 버린다라는 것의 의미가 어떤 것인지를 좀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물리학 1, 2하고 화학 1, 2 중에서 2를 버렸지만 이 중에서 꼭 한 과목은 해오라고 하는 모집 단위가 생겨났어요. 그게 저 검정색 모집 단위예요. 그렇다면 저 파란색 모집 단위는 뭐냐면 상관없어 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뭐 투 굳이 안 해도 돼, 물리화학 안 해도 돼 라고 하는 부분인데, 가만히 들여다보세요 선생님들. 재료공학부하고 컴퓨터공학부가 물리하고 화학을 안 하면 뭘 할까요? 원래 물리화학 하는 애들은 수학 잘하는 애들이잖아요. 수학을 잘하는 아이들이 탐구를 물리화학 아니면 지학을 선택하는데, 지학 하나를 한다고 해도 물리하고 화학 중에 하나는 했을 아이들인데, 저기는 응시 영역 제한을 안 했어요. 왜 안 했을까요? 비밀이 있어요 선생님들. 다 했기 때문이에요. 말하지 않아도. 네. 그러니까 오히려 이게 더 중요해요라고 보실 게 아니라, 여기서도 물리화학이 중요해요라고 이해를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 프레임은 수시에서도 똑같이 적용이 돼요. 서울대는 물리화학, 수학을 잘하는 아이들을 좋아해요.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생겨요. 강원 지역 같은 경우에는 대체로 일반 전형을 쓰지 않아요, 수시에서. 지역균형 전형을 써요. 그럼 누가 문제가 생기느냐? 여학생이에요. 지역균형 추천 대상자에서 여학생은 진짜 물리하고 화학 싫은데 그럼 생명과학이랑 뭐 어줍잖게 하나 나머지 지학이나 뭐 이런 걸 선택해갖고 했는데, 생명과학 지학이라고 하는 아주 뜬금없는 조합이 생겨나는 경우도 여학생들 때문이거든요. 그러면 얘네들은 어떻게 될까요? 탐구 과목을 바꿔야 되나요? 아니에요. 저는 뭐라고 말씀드리냐면, 금년만큼 서울대학교 일반 전형을 쓸 수 있는 상황이 좋을 때가 없다라고 저는 말씀드려요. 이제 지역에서도 일반 전형 도전하셔야 돼요. 네. 그러면 활동 위주기 때문에 가서 털려오는 거예요. 해당되는 계열적 합성에서 요구하는 그 과목 위주로 공부를 하면 충분히 나타날 수 있어요. 아까 서울대학교 사례 보셨잖아요. 이 학생 서울대 합격을 했지만 실제로 16 정도밖에 안 나오는 애예요. 수능 등급 합이. 그런데도 가서 면접에서 버텼거든요. 물론 낮은 과를 썼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직윤을 위해서 어거지로 한 과목을 바꾸는 것도 방법일 수 있겠으나, 왜냐하면 그렇게 바꾸지 않으면 직윤에서 농생명대학에서 산림과학부하고 응용생명화학부밖에 쓰지 못하지 않습니까? 근데 알고 보면 저것도 수학이 되게 중요한 학과거든요, 수시에서도. 그러니까 뭐로 가도 서울대는 수학하고 물리하고 화학이다라고 생각했을 땐 그냥 일반 전형으로 밀어붙이는 것이 좋을 수 있다. 그 근거가 또 하나 뭐냐? 모집 단위가 98명짜리 모집 단위가 하나 생겼어요. 첨단융합학부. 그러면 이 첨단융합학부라고 하는 부분으로 쏠림 현상이 생길 것이고, 경쟁률 4대1만 넣어도 400명이 신규로 생기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만큼 농대 라인 자체가 예년에 비해서 더 헐거워질 수도 있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다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좀 고려하시는 것이 적절할 수 있겠다라고 설명을 드립니다. 그리고 여전히 똑같은 개념. 저는 약학을 준비했는데 어떻게 될까요? 약학도 생명과학이 권장 과목이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서울대학교의 그 내용들을 좀, 그 권장 과목 발표했지 않습니까? 중개열 수준으로. 그걸 좀 살펴보시는 게 좋겠고, 자, 요 부분이에요. 학생들이 과탐 하나를 포기합니다. 그럼 포기하기 때문에 저는 이제 금년에 저는 과라버를 밀어붙이고 있는데, 과라버가 뭐냐면 선생님들 예전에 아라버 기억하시죠? 아라버가 이렇게 낮은 점수로도 최고의 표점을 얻어내는 가성비 좋은 과목으로 소문이 났잖아요. 금년에 과탐2가 바로 아라버와 같은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 그래서 제가 과라버라고 이름을 지었는데, 수능 성적입니다. 작년도에. 생활과 윤리 과목이 최고 표점이 72점, 그 점수를 받은 100분위는 100점, 원점수는 50점을 받아야 이 점수를 받을 수 있었어요. 흥미로운 점은 최고 표점이 똑같은 원점수지만 다 달라요. 왜? 응시자 풀이 다르기 때문에. 센 애들, 약한 애들이 모이기 때문에. 1, 2도 마찬가지예요. 과탐도. 그럼 이렇게 최고 표점이 다르면 상위권 대학에서는 정시에서 어떤 걸 쓰느냐? 변표 테이블을 만들어요. 자, 옆에 변표 테이블 한번 보실게요. 100분위가 쭉 등간으로 있습니다. 그럼 이거는 디폴트 가격이죠. 옆에다가 X축에다가 쭉 과목명을 적어놔요. 그럼 이제 하나씩 소환하는 거예요. 생활과 윤리 100분위 100이 있나요? 네, 있습니다. 72점입니다. 소환하는 거예요. 윤리와 사상은요? 있습니다. 72점입니다. 한국지리는요? 없습니다. 공백입니다. 이렇게 채워놓고 공백을 인위적으로 만드는 거죠. 그리고 뭐를 하느냐? 생활과 윤리에서부터 사회문화까지를 나누는 겁니다. 나누면 저렇게 70점이 떨어집니다. 이게 변환 표준 점수, 테이블에 의한 점수예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 100분위가 1% 차이가 나면서 표준 점수 상황으로는 변표 차이로는 점수 차이가 저렇게 줄어들어요. 네. 1.2점 정도 되게끔 1.2, 1.1 정도가 되게끔 쭉 표준 점수 차이가 줄어드는 효과를 줄 수가 있어요. 그랬을 때 과원투도 마찬가지로 같이 나눠버려서 저렇게 나타날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선생님 이게 뭐가 영향이 있는데요? 자, 2에 대한 설명을 좀 드릴게요.
선생님 학교가 만약에 정시에 관심이 없고 수능에 관심이 없으면 이 투는 남의 나라 얘기예요. 그래서 투에 대한 설명을 드리면 투는 4월에 제일 먼저 봐요. 근데 금년에는 5월에 봤어요. 경기도의 사고 덕분에. 그러면 투의 패턴은 어떤 특징이 있냐면요. 물화생지2 파란색 테이블 보이시죠? 인원수가 3,791, 4,246, 7,832, 5,253명으로 작년도 4월에 재학생만 보는 시험 인원수예요. 근데 재미난 패턴이 작년도 6월, 22, 6월로 가보시면 재학생이랑 재수생이 합쳐지는 공간이잖아요. 투 인원이 잘 안 줄어요. G2 빼놓고는 거의 모든 학생들이 늘어나요. 왜냐하면 재수생이 유입이 같이 되기 때문에. 그러면 재학생이 이때까지는 왜 버티느냐? 그래도 재미가 있어서 그래요. 뭐가 재미가 있느냐? 낮은 원점수인데 높은 표점을 받고 좋은 표준점수 등급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심지어 누가 하느냐? 운동부 애들이 이거를 잘해요. 운동부 아이들이 공부를 안 하고 10몇 점만 맞아도 등급이 나오니까 이거를 같이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수능으로 가면 인원이 확 줄죠. 왜 줄었을까요? 재미가 없는 거예요, 이제. 원점수가 같이 올라가 줘야 등급이 나온다는 사실을 알게 된 거예요. 어째서? 센 선수들이 계속 유입이 됐잖아요. 그래서 저 공백이 다 누구냐면 추정이 되는 인원들이 다 재학생이에요. 재학생은 도망간 거예요. 재수생은 남아있고. 그러면 이런 패턴인데 금년 5월에는 어떤 현상이 생겼냐? 서울대가 투를 버렸으니까 저렇게 투라인이 차분하게 애들이 좀 빠져 있어요. 전체적으로 다. 그러면 누가 빠졌는가가 제일 관건이에요. 재학생 중에 누가 빠졌느냐? 자, 이것부터 설명드릴게요. 표를 보시면 주황색이 금년이고 파란색이 작년이거든요. 격차가 있죠. 원점수가 오른쪽으로 갈수록 원점수가 높은 거니까 파란색이 크다는 얘기는 상위권 학생들이 그만큼 많이 빠져나간 거예요. 그러니까 상위권 애들이 대거 빠져나간 현상이 생겼다. 그러면 이제 재미난 게 어떤 패턴을 그려볼 수가 있냐면 자, 밑에 점수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자, 물화생지2입니다. 차례차례. 노란색으로 되어 있는 거 최고점이 작년 4월에 82점이었어요. 원점수는 50점을 받았어야 이 점수를 받았어요. 근데 금년 4월에 5월에 어떤 일이 생겼냐면 98점이 나왔어요. 표점이. 100점 만점에. 그럼 나머지 표점은 보세요. 화투 100, G2 100, 그러니까 생투 100, G2 100이죠. 있을 수 없는 점수가 나온 거예요. 왜? 상위권 애들이 다 사라졌어요. 재학생만 봤으니까. 메가히트 과목이 된 거예요. 그러면 선생님 그럼 원점수 커트라인은 어땠어요? 원점수 커트라인은요. 옆에서 보시면 31, 22, 17, 14점이었어요. 오른쪽 맨 오른쪽에 있는 42, 32, 21, 16이 22년 4월 점수고요. 두 번째에 있는 31, 22, 17, 14가 금년도의 5월 점수예요. 원점수가 떨어지잖아요. 근데도 3, 4가 찍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운동부 애들이 하죠. 한 페이지만 맞아도 4등급이 나오는데. 그럼 옆에 물화생지2를 착실하게 한번 보세요. 4등급 컷만. 12점, 13점, 12점 이래요. 3등급은요. 14점, 그러니까 17점, 14점, 17점, 15점 그래요. 그러면 금년도에 6월에 재수생이 유입된 상태에서 어떤 현상이 나타났느냐. 자, 끝에 있는 표점 두 개를 보겠습니다. 86과 69, 76과 67, 62와 64, 54와 59, 49와 53인데 괄호 안에 있는 건 뭐냐면 원과목의 점수예요. 괄호 밖에 있는 86은 투과목의 점수예요. 표준 점수. 그러면 원점수 차이는 얼마나 날까요? 원점수 차이는 더 암울해요. 40대 47, 27대 43, 19대 37, 14대 29. 투가요, 선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그럼 재수생이 더 유입이 되지 않을까요? 타이밍을 놓쳤어요. 경기도 덕분에. 경기도가 성적표를 5월 말에 줘버리는 바람에 이게 분석을 할 수 있는 여력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6월 1일 날 모평을 봐버렸기 때문에. 그러면 재수생들 입장에서는 이제는 자기 거 하나를 버리고 들어와야 되는데 이게 리스크가 되게 커요. 그래서 9월 달에 반수생이 늘어난 영향도 있습니다. 왜 반수생이 늘어나요? 자기네들은 투를 했기 때문에. 하지만 얘네들이 이 판을 뒤집을 수는 없어요.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요? 선생님 학교에 만약에 공부 잘하는 민사고애가 들어왔다고 생각해 보세요. 일반고애. 그러면 선생님 반 평균이 확 올라가나요? 절대 안 올라가요. 밑에 애들이 튼튼해서. 이 원리예요. 밑에 애들이 튼튼하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선생님들이 생각하시는 건 그래, 우리 애 어차피 하나 버렸는데 한 20점 정도만 맞게끔 하면 3 하나 찍을 수 있겠는데 라고 하는 가정이 가능해지죠. 근데 얘네들한테 들어가라고 하면 화투는 무서워서 못 들어가요. 아는 게 없어서. 물투는 산수하기 싫어서 안 들어가요. 들어가면 다 뭘로 들어갈까요?
G2로 유입될 확률이 높다는 얘기인 거예요. 네. 그래서 이런 패턴들이 수능 때까지 분명히 나타날 수 있다. 그래서 낮은 원점수를 갖고 높은 표점을 그려낼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생길 수 있고, 대체적으로 20점 정도까지 나타나면 한 3등급 정도까지는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원 과목하고의 이렇게 갭이 클 수가 있다. 그러면 제가 여기서 교사니까 한마디 하겠습니다. 수능이 공정한가요? 공정하려면 내 원점수가 그대로의 값어치를 받아야죠. 아니잖아요. 왜요? 응시자풀을 평가원이 교육부가 관장할 수 없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절대평가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네.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그냥 절대평가라고 우기면 수능주의자들이 절대 반대를 하겠지만 합리적이지 않습니까? 젊은 애들이 공정성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원점수로 얘기하세요. 등급으로 얘기하지 마시고. 네. 그러시면 될 것 같다라고 하는 부분이고요. 수능이 준 영향력은 아까 설명드렸던 거예요. 공통 영역에서 75점을 보다 보니 정말 본질적으로 저 과목을 잘하는 애들이 성적이 좋더라. 그러다 보니까 화법이랑 언매를 같이 비교를 해보더라도 근데 사실은 성적이 좋은 애가 좋은 건데 왜 언매가 저렇게 많은 인원을 차지했을까요? 응시 인원은 30%밖에 안 되는데 1등급 안에 인원이 70%가 넘네요. 네, 얘네들이 알고 보니까 공부를 잘하는 애들이에요. 예전하고 지금하고 다른 게 문과는 국어를 잘하고 이과는 수학을 잘한다는 말은 거짓말이에요. 공부 잘하는 애들이 다 잘해요. 그래서 다 까보니까 저 국어를 잘하는 엄매 애들이 대부분 다 미적분 선택자들이더라 라는 거죠. 그럼 미적분 애들은 국어에서도 점수가 좋았다는 얘기네요. 표준 점수가. 수학은요? 더해요. 1등급에서 미적분 인원이 80.4%나 되고 2등급에 75.2%예요. 작년도 대기업 샘플로. 그러면 아까 설명드렸던 표 있죠. 1등급이 원점수 84점 정도로 추정이 되는데 22,571명이 1등급이었어요. 정시 인원 다 집어넣고 의치학 한수 다 집어넣어도 저 안에서 해결이 돼요. 쉽게 말하면 미적분 학생들은 자기 성적이 인플레이션 됐다는 사실을 인지해야 된다는 거예요. 조금 더 수시에서부터 5, 6번의 원서를 현실적으로 사용을 해야 된다는 거고, 이걸 설명하기 위해서 선생님들의 프레임에 수능이나 정시에 대한 이해가 서 있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예. 자, 그런 상황으로 설명을 드리면 되겠고, 그런 맥락에서 가장 영향을 받은 게 아까 교과하고 수능 최저 이거 말씀드렸죠? 교과 영역에서, 교과 전형에서 상위권 학생들이 쓰는 학교장 추천 전형은 철저하게 수능 최저학력 기준에 대한 여부를 계산하고 들어가셔야 된다는 거예요. 교과 화산점도 중요하죠. 하지만 저 경쟁률 떨어진 거 보세요. 처음에 있었을 때 13.1대 1이었던 경쟁률이 작년에 11.4대 1로 꺼졌다는 얘기는 두 가지 그룹이 빠진 거예요. 수능 최저를 채우기가 힘들다라고 생각한 그룹이 빠졌을 수 있고요. 또 하나는 수능 최저 때문에 교과가 꺼질 거다라고 하는 기대를 안고 있는 학생들이 꺼져나간 거예요. 그 버블이 꺼진 거예요.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교과 두 장을 착실히 가려면 아까 설명을 드렸던 최저학력 기준에서의 정시 지원과 같은 형태의 해석이 필요하고, 그 프레임을 위해서 학력평가의 형태를 학생들로 하여금 설명해주는 그런 선생님들의 노하우가 필요한 시점이 되었다. 구체적이고 친절하게 알려줘야지 이 중졸들이 말을 듣는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어요. 또 하나 고려하셔야 될 건 저렇게 서류평가를 하는 교과 전형들이 많이 늘어나는데, 저 교과 전형에서의 서류평가는 건대 사례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과가 되게 좋았는데 떨어진 학생들이 있어요. 100% 뭐냐면 연계교과 미수입니다. 그래서 교육과정에 대한 부분들이 연계교과로서 충실히 해야 된다. 그럼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겠죠. 나는 수능 최저가 돼. 그러니까 연계교과도 채웠으니까 이 교과를 쓸 수 있어. 그러면 가능하겠죠. 근데 만약에 된다라고 하면 이 친구는 교과 6장을 쓰는 친구가 없지 않습니까? 종합전형도 같이 위로 쌓아 올릴 수 있는 상황이 생기는 거예요. 훨씬 더 안정적인 형태의 원서 작용이 가능해진다라고 하는 거. 즉, 절대 교과가 다가 아니다라는 사실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아까 그 패턴에서도 제가 길게 설명드렸지만 일반고는 계속해서 옥상옥으로 안 되니까 교과만 계속 좋은 애들을 보내려고 하는 패턴들이 나타나고 있다는 거예요. 오히려 서류하고 수능에다가 강점을 더 둘 수 있게끔 보시는 것이 맞고, 그러기 위해선 제대로 그 과목을 가르치면 되는데 그 과목이 대부분 다 연계교과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가지고서 얘기하시면 되고, 24 기준으로 연세대, 한양대, 이화여대, 건대만 최저를 미적용한다. 하지만 한양대가 내년부터 최저 적용한다 라고 하는 거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갈수록 그러니까 형태가 그렇게 나타나는 거죠. 심지어 논술도 마찬가지입니다.
논술도 그냥 모두에게 기회의 땅이라고 생각해서 쓰는 패턴들이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 공학자연 3격 나눠놨잖아요. 불합격자에 비해서 합격자의 교과와 수능과 수학 성적이 다 올라가요. 그러면 저 수학 성적은 어느 정도 수준이냐? 이 공학과 자연에서의 수학 성적은 원점수 84점 정도 수준이에요. 상경 계열은 75점 정도 수준이에요. 75점이면 뭐냐? 15, 20, 21, 22, 29, 30번 문제 틀리고 보너스로 하나 더 틀린 애들이에요. 네. 그러면 75점이 나와요. 그런데 84점인 애들 수준이면요. 저 수준이 아까 뭐라고 그랬죠? 성대, 공대를 가는 애들이에요. 그러면 저 논술은 뭐냐? 맨 위에서부터 건대, 중대, 그리고 서강대, 그리고 성균관대의 논술 합격자 풀이에요. 절대 육논술이라는 것 자체를 그냥 내가 논술 좀 하면 되겠지라는 생각으로 막연하게 도전하면 안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가면 갈수록 조금 더 본질적으로 센 아이들이 가고 있는 성향들이 나타난다. 그게 평가에 대한 인원수를 짜겠기 때문에 나타난 현상이다. 자, 종합전형으로 가보겠습니다. 이 부분은 합격자하고 불합격자 분포를 보여드렸는데 아까 설명드렸던 대로 3등급 때 정도까지가 일반계 고등학교 학생이고요. 저 3등급 이외로 넘어가는 거는 교육과정의 특성화가 이루어진 학교들에서 이런 경향들이 나타나요. 그러면 대학별로 나중에 부록을 보실 때도 교과 편차가 이렇게 벌어지는 느낌이 생길 거예요. 그리고 수능도 교과 수능을 봤으니까 수능 성적이 안 좋으면 이렇게 세로로 올라가잖아요. 수능 성적이 좋으면 이렇게 가로로 펼쳐지잖아요. 그러면 이 해당되는 대학에서 어떤 지원자 풀이 모여서 어떤 학생들을 좋아하는지에 대한 걸 추정할 수가 있어요. 아, 교육과정을 해당되는 교과를 많이 배워오면서 아이들이 뭔가 학업 역량을 충분히 보여주는 것을 우선시하는 학교인지 아니면 교과에 대한 무기가 조금 더 우선시되는 학교인지를 갈라봤을 때 아까 설명드렸던 대로 15개 대학 이하로 떨어져 나가야 교과라고 하는 것이 무기가 될 수 있고 또 하나는 그 이하에서는 전공적 합성이라고 하는 무기가 여전히 통하더라라는 겁니다. 근데 상위 12개 대학에서는 뭐냐? 안타깝게도 간소화를 통해서 전공적 합성을 평가할 수 있는 그런 요소들이, 서류 요소들이 사라지다 보니 대학은 이렇게 바꾼 거죠. 평가 요소 4가지를 학업 역량과 진로 역량이라는 걸로 바꿔버렸잖아요. 그리고 더더군다나 저 진로 역량이라고 하는 부분은 계열이라고 하는 말이 더 추가가 됐단 말이죠. 즉 저에게는 연계 교과에 대한 충분한 이수를 해오세요 라고 하는 부분으로 귀결이 되는 거다. 그렇다면 대학 입장에서 예전에 한 줄 한 줄의 세특이나 아니면 활동 가지고서 특이한 아이들을 우선적으로 개별화하고 교과를 통해서 매칭을 시켰다라고 한다면 지금은 한 줄 한 줄로 뭔가 의미가 있다라기보다 일단 연계 교과를 갖고 보고 그럼 이 친구는 이 계열에 관심이 있구나라고 해석을 한 뒤에 그럼 뭘 물어볼까요? 그 계열에 대해서 활동했던 걸 물어볼까요? 아니죠. 너 그 과목에서 뭘 배웠니? 라고 물어보는 게 맞겠죠. 그 과목에서 본질적으로 연계 교과라고 하는 건 평가에서의 내용 요소가, 교육과정의 내용 요소가 이 전공에서의 과목을 이수하기 위해서, 수학하기 위해서 필요로 하는 요소들을 묶어놨기 때문에 그게 연계교과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본질적으로 수업에 대한 포인트가 훨씬 더 중요한 시기가 됐다는 얘기인 거죠. 진로에 대한 이야기보다. 그게 바로 탐구 활동이 아니라 탐구력으로 바뀐 것의 차이점이라는 겁니다. 탐구력은 많으면 좋고 양적으로 좋고 질적인 건 따지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탐구력은 본인이 공부한 것에 대한 어떤 그 로그를 보여줘야 되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실 수 있고 그런 맥락에서 상위권 대학의 입결을 분석을 해보면 교과 편차가 커지는 부분들이 바로 이런 것들을 반증하는 내용이다라고 살펴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 학생들은요, 보시면 면접을 엄청 보잖아요. 상위권 16개 대학은 저 면접 없는 대학들을 찾기가 더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 때문에라도 조금 더 학생들이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고 학업 역량에서 차지하는 그런 내용들도 평가에서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학생들이 정말 그 해당되는 계열에 대한 공부를 제대로 해줄 필요가 있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런 맥락에서 선생님들이 프로그램에서는 이걸 보시면 돼요. 지원 경향이에요. 지원 경향은 크게 2가지로 볼 수 있어요. 대학 간의 지원 경향이 서로 다르고요. 대학 안에서 전형 간의 지원 경향이 서로 다르게 나타날 수 있어요. 자, 인문계열의 A대학과 B대학을 한번 살펴볼게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A대학을 쓴 애들이 어느 대학으로 많이 펼쳐졌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A대학을 썼는데 제일 많이 또 쓴 대학이 동국대 두드림이고 이대학 두 번째가 경희대예요. 그러면 15개 대 12개 되네요. 숭실대는 24개 대, 홍익대는 15개 대, 국민대 24개 대, 이화여대 12개 대, 숙명여대 15개 대예요. 근데 밑에 B대학은요. 똑같은 계열인데 15개 대, 12개 대, 3개 대학도 있고요. 12개 대학 있고 15개 대, 15개 대, 15개 대, 15개 대로 끝났어요. 그럼 이 얘기는 뭘까요? 모여있는 아이들이 저길 다 쓰고 B대학에 모인 거고 저길 다 쓰고 A대학에 모인 거예요. 그러면 A대학에 모인 애들은 나름대로 교과 성적 자체가 중심이 되는 축으로 모인 거고요. B대학은 교과에 편차가 있는 애들끼리 섞일 수밖에 없는 구조인 거예요. 그걸 제가 그림으로 보여드린 거예요. 그럼 그 상태에서 합격자 성향은 어떻게 나타나냐라고 본다면 합격자 성향은 당연히 교과가 나빠도 들어가는 상황이 생기는 거죠. 그럼 선생님 학교에서 교과가 약간 나쁜 아이들을 저쪽 대학의 전형에다가 집어넣을 생각이면 뭐가 좋아야 될까요? 서류가 좋아야죠. 아니면 6번과 5번 원서를 튼튼하게 만드셔야죠. 그럼 서류가 좋다라는 건 뭘까요? 교과 이외에 배워야 되는 계열에서 배워야 되는 그 연계 과목들을 충실히 이수했을 때 가능해진다는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그랬을 때 사실 A대학은 뭐냐면 이게 답이에요. 아까 15개 대. 건대 사이즈고요. B대학은 경희대예요. 경희대는 서울대에서부터 내려오는 거고요. 건대는 밑에서부터 올라가는 대학이에요. 근데 최근 들어서 수능이 안 나오고 불안하다 보니 서울대에서부터 건대까지 쓰는 케이스도 있고 안 보이는 성향들이 나타나요. 서울대를 기점으로 학교장 추천 전형을 동국대학교까지 쓴 상태에서 올려 쓰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려면 뭐가 무기가 돼야 될까요? 교과가 2점대 초반 정도까지 나와주는 학생들이 가능한 패턴이겠죠. 그러면 이게 애매하게 부족한 상황인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최저학력 기준을 충분히 메이드를 하면서 그 상태에서 교과를 쌓아놓고 종합전형을 위로 올리는 전략이 가장 합리적인 전략일 수 있다는 얘기인 겁니다. 그리고 선생님들이 저 내용을 판단하실 땐 프로그램에서 지원 성향을 살펴보시면서 얼마만큼 센 애들이 모였는가를 한번 살펴보시는 것이 중요하겠고 그런 맥락에서 학과를 낮추실 필요가 있다는 얘기예요. 유사학과로. 저렇게 센 대학을 들어갈 땐. 자, 그런데 반면에 전형별로도 그런 게 가능합니다. 예컨대 성균관대 계열과 학과 모집, 그 다음에 외대의 면접형과 서류형을 살펴보시게 되면 약간 결이 좀 달라요. 성균관대 같은 경우에 학과하고 계열형을 보면 학과 같은 경우에 고대, 서강대, 경희대, 이대, 중대, 연대 이렇게 쓴데 반면에 계열 모집은 고대, 서강대, 고대, 성균관대, 경희대, 내오, 중앙대, 고대까지 내려가요. 그럼 이게 뭐냐면은요. 계열 모집을 하는 학생들은 사실 지역에서 교과를 중심으로 뭉침 현상이 되게 강해지는 대학들이에요. 그러니까 주로 교과를 중심으로 쓰는 그 모이는 형태들이 어디서 모이냐면 서성안에서는 성균관대 계열, 그 다음에 한양대, 그리고 중앙대 다빈치와 탐구, 그리고 경희대 내오, 그리고 시립대, 그리고 건대 이런 순으로 떨어져요. 주로 잘 모이는 공간들이. 그런데 항상 선생님들 기억하시죠? 입결이 별로 안 좋아요. 가면 갈수록 입결이 안 좋아져요. 그 이유가 아까 교육과정과 학생부 서류에서의 그런 실제적인 내용 요소를 바탕으로 얼마만큼 교육과정에 충실하게 가르쳤는가의 여부에 따라 달라졌다라고 평가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걸 그림으로 살펴드릴게요. 똑같습니다. 2번은 수능이 센 존, 1번은 뭐죠? 그 교과가 센 아이. 그러면 1번 존 아이들은 어떻게 저걸 버텼을까요? 모집 단위를 낮게 쓴 패턴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2번 존 학생들은 어떻게 해서 저기를 합격했을까요? 교육과정상에서 연계교과에 대한 부분들을 충실히 더 이수한 패턴이 나타났다는 겁니다. 그래서 학과형과 계열형이 공통된 패턴으로 나타나는데 그래서 계열형 같은 경우에 지역 학생들이 많이 좋아하긴 하지만 가면 갈수록 지역 학생들이 선발되는 비율이 조금씩 낮아지는 그런 속성도 있다는 거 한 번쯤 살펴보셔야 될 것 같고 중앙대 같은 경우에는 아예 육해지원 성향을 같이 넣어드렸어요. 2번에 대한 파란색을 쓴 애들은 경희대 내오, 고대하고 이대 비례, 건대 자추, 동대 두드림까지 쓴 애들이고요. 1번을 쓴 아이들은 경희대 내오, 건대 자추, 동대 두드림, 이대 비례, 고대 하고 죄송합니다. 제가 거꾸로 설명했네요. 그 2번 존에 있는 학생들이 그 밑에 있는 경희대, 건대, 동국대, 이대, 고대를 쓴 학생들이고 색깔별로 가시면 되겠네요. 주황색은 1번, 파란색은 2번 존으로 살펴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모이는 케이스가 다르죠. 원서의 처음과 끝이 좀 달라져요. 그랬을 때 모집 단위를 조금 더 낮은 형식으로 유사학과를 쓰면 저렇게 1번 존에서도 합격 존으로 가더라. 그리고 2번 존에서는
어떤 교육과정에서 서류로 충분히 해석할 만한 아이이면서 수학 성적에 대한 걸 갖고 가는 경향들이 있더라라고 살펴봐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부록에 나와 있는 내용들을 각 대학에 대한 종합 전형도로 쭉 그려놨으니까 그 부분들로 보시면 될 것 같고, 종합 전형을 위한 인식 변화는 한마디로 학생들이 활동으로 그치지 않고 그것을 학습의 원리로서 적용하는 그런 과정들이 필요하고, 수행평가에 대한 설계도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이 필요하다. 근데 안타까운 건 대부분의 교장교감 선생님들이 우리 수능 안 나온대, 그러니까 수능 공부만 시켜 라고 하는 거예요. 절대 성공 못해요. 절대. 종합전형만 준비해, 수능 공부 안 해도 돼, 성공 확률이 떨어져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솔루션이 이거예요. 신중한 과목 선택을 하게 하고, 위계나 연계교육에 따른 교육을 하게 하고, 창의적 체험활동에서의 배웠던 것들을 교과목에서 유기성 있게 활용하도록 하고, 가장 중요한 거, 과목 내용에 대한 숙지를 할 수 있게 해줘야 된다. 즉 어떤 교육과정의 내용을 배우는지를 과목을 소개하는 단계에서부터 알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세특이라는 거는 어떤 기술적인 부분이 아니라 이제는 수업에서 행해졌던 내용에 대한 진실성이 담기는 게 매우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 그런 맥락에서 사실 가장 쉽게 설명하면 이런 겁니다. 텍스트 셀프라는 거는요, 학생들이 아무것도 몰랐는데 뭔가를 배운 거예요. 텍스트는요, 유사한 텍스트 셀프가 여러 개가 있다 보면, 이게 연계교과의 원리죠. 비슷한 과목들을 배우다 보면 여기서 있었던 개념들이 여기서랑도 뭔가 연결되는 것 같은데? 라고 하는 자신만의 어떤 아이디어를 떠올릴 수 있어요. 그러려면은 요약을 먼저 해야 되고, 요약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덧붙여야 되거든요. 근데 대부분의 학생들이 활동을 끝내면 어떻게 되냐면 요약하고 끝내요. 발표함, 고려함, 심사숙고함 이러고 끝낸단 말이에요. 그럼 거기에 대한 자기의 생각이 없는 거예요. 특히나 교과가 2, 3등급 대 정도가 돼버리면 아이들이 마음이 급해서 자기 자신이 뭘 잘하는지를 몰라요. 그러면 적어도 이 친구들이 연계교과를 선택했다라고 하면 그 교과 안에서라도 자신 있는 과목에 대해서 자기 자신의 생각을 이렇게 하나쯤은 가설로서 세워볼 수 있는 요령이 필요하고 기회가 제공돼야 된다는 거죠. 그게 수행평가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텍스트 월드라는 건 뭐냐면 이걸 적용해 보는 거예요. 적용하면 스스로가 조금 더 어떤 스노우볼처럼 자신감을 획득할 수 있는 요소들이 생길 거다. 그러면요, 수능에서 4개 영역 16여 충분히 나옵니다. 정말로. 활동만 시켰기 때문에 애들이 공부를 안 해서 수능이 안 나오는 거예요. 아이들이 부족해서가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요소들이고요. 제가 이 부분을 항상 강조하지만 선택 과목에서의 내용 요소를 이해하시려면 교육과정을 살펴보셔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 반드시 ncic.rli.kr에 들어가셔서 교육과정의 강론들 가운데 어떤 내용 요소들이 있는가를 한번 살펴보세요. 이 내용 요소에다가 기능을 더하면 성취기준이라는 게 나와요. 그러면 선생님들 성취기준이라는 것도 결국에 상중하에 대한 개념을 하도록 되어 있잖아요. 컨트롤 C, 컨트롤 V만 하지 말고 가장 큰 담론으로 3개 정도를 만들어서 아이들을 수준별로도 끌고 갈 수 있고 여러 가지 수업 전문성을 가질 수 있는 요소들이 생긴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을 고려를 해주셨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거. 자, 그런 맥락에서 학생부를 기재할 때, 자, 여기서 연구보고서 쓸 수 있는 거 기재 요령 한 번 더 살펴보시라고 제가 강조드린 거고요. 이런 거예요. 수업량 유연화를 많이 하잖아요. 그럼 이런 패턴인 겁니다. 코로나19라고 하면 예년에는 수학, 경제, 생명과학 3개사 모두가 다 나는 생명공학자 될 거예요 라는 말로 시작을 해요. 하지만 그게 아니라는 거죠. 코로나19지만 수학적인 과목에서의 내용 요소에 맞게끔 접근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동일한 주제지만. 생명과학도 마찬가지고, 세계사도 마찬가지고, 영어도 마찬가지고. 연계교과를 중심으로 해서 각각의 내용 요소에 맞게끔 해당되는 공통된 주제를 접근하도록 하는 것. 이게 지금 학업 역량에서의 계열 적합성에서 가장 현실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고, 그런 상황에서 셀프 학생부를 조심하셔야 되는 게, 셀프 학생부가 저 3가지가 키워드죠. 기억에 남는 것 써라, 진로와 연계된 것 써라, 구체적인 사례 써라. 이렇게 하면요, 무슨 세특이 나오냐면요, 이런 세특이 나와요. mRNA 백신. 이거 딱 그 3가지 요소가 들어가 있는 거거든요. 그럼 이게 무슨 과목인 줄 아세요? 이게 영어예요. 이 안에서 과목의 원리가 어디 있어요? 이 안에서. 내용 요소 보면 절대 이런 거 없거든요, 영어 과목. 그러니까 한 번이라도 교육과정을 본 상태에서 교육과정에 있는 내용을 수행평가로 연결시키려고 하는 아이디어가 없다면 이런 세특이 나온다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교과 등급으로 회귀하게 돼요. 왜? 볼 게 없으니까. 그럼 교과 등급이 어마무시하게 좋아야 되는데 그런 학생들이 선생님 학교에 몇 명이나 있냐고요. 학생 수도 적은데.
오히려 서류로 승부를 보셔야 된다. 수업으로 승부를 보셔야 된다는 겁니다. 사실 이 실험 같은 경우에도 생명과학 실험이라는 게 상당히 좋은 과목인데 가만히 보시면 서술어만 한번 보세요. 계기가 됨, 이해함, 이해함, 발표함, 이해함, 이해함, 계기가 됨. 어떤 아이 같으세요? 그냥 성실한 애예요. 이 안에서 무언가 선생님은 다양한 형태의 수업으로 도전을 시키려고 했지만 학생 스스로가 자신의 아이디어가 없다라는 걸 세특에서도 관찰할 수가 있다는 얘기인 거죠. 그러면 연계 교과가 된다고 할지라도 교과 성적으로 회귀해버리는 그런 상황이 생긴다. 그래서 제가 선생님들한테 마지막으로 오늘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이제 결론을 좀 내보겠습니다. 결론을 내어보면 이겁니다. 계열적 합성을 생각한 진로 지도가 필요하다. 1, 2학년 때는 계열적 합성으로 가자. 그리고 2학년 때는 계열적 합성에서의 선호도를 고려해서 무언가 원서를 쓰는 방식으로 가보자. 그때 원서에서의 1, 2, 3번의 원서의 학과는 바뀔 수도 있음을 학생도 인정해야 된다. 두 번째, 각 과목에서의 교육과정의 강론을 반드시 이해해야 될 필요가 있고 수업 설계 또한 선생님의 의도를 갖고 이렇게 하실 필요가 있다. 세 번째, 연계 과목의 특성과 학생별 장단점을 재구조화할 필요가 있고 기록에서의 구성 요소가 학생만 노력해서도 안 되고 교사만 노력해서도 안 되고 교사하고 학생 간의 상호 간의 노력이 있는 부분들이 필요한데 그 시작점이 선생님의 수업에서부터 출발을 할 거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부록에 대한 부분은 아까 설명드렸던 대로 전형별로 이렇게 교과와 수능을 갖고 분포도를 그려드렸으니까 그 부분을 가지고서 그림으로 상을 좀 만드시고 저희 대교육 고교형 프로그램을 보시면서 어떤 지원 성향이나 아니면은 표를 통해서 구체적인 DVD를 활용하시면 조금 더 나은 형태의 효율적인 원서의 빌드업이 시작되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